잘 들어보세요. 다음 바비큐 파티를 응급실에서 끝내고 싶지 않다면 그릴을 닦을 때 사용하는 철채소를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때문에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황동과 강철로 된 브러쉬모는 브러쉬에서 쉽게 분리되어 조리된 음식에 달라붙어 입에 들어가게 됩니다. 삼킬 때마다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죠. 입안, 목구멍, 식도 내벽이나 장의 다른 곳을 찌르거나 구멍을 뚫을 수 있어요. 이로 인한 증상은 다양한 질환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브러쉬모는 크기가 작아 의사가 발견하기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조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번의 응급실 방문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모가 목, 가슴, 복부 등 더 깊은 조직으로 이동하면 감염이 시작될 수 있으며 생명을 구하기 위해 복잡한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시간에 사는 63세 한 여성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남편이 구워준 핫도그를 먹던 그녀는 첫입부터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아픈 인후통 때문에 음식을 삼킬 수 없었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검사 후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몇 달 후 CT 촬영 결과 목 뒤쪽에 머리카락처럼 생긴 작은 금속성 물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는 수술로 이 물질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와이어 그릴 브러쉬를 잘 관리하고 음식을 올려놓기 전에 점검하세요. 느슨하거나 늘어진 와이어 브러쉬가 있으면 제거하세요. 이 작업이 너무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브러쉬를 아예 버리세요. 나무 패들, 부석, 나일론 브러쉬 또는 액체 그릴 클리너와 같은 안전한 대체품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호일 조각을 공 모양으로 말아서 그릴 집게로 잡고 더러운 그릴 철판을 닦을 수도 있습니다. 요리 전문가들은 반으로 자른 양파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바비큐 파티에 나타난 애벌레는 귀엽고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모든 애벌레를 손으로 잡는 게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에만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몇 가지 종류의 독이 있는 애벌레가 있습니다. 가시, 강모가 있거나 털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밝은색의 애벌레는 독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애벌레는 독샘과 연결된 털이나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벌레는 입 밑면에 숨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게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원에서 작업을 할 때는 장갑과 긴 소매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가 고마워할 거예요. 실수로 도였다면 끈적끈적한 테이프를 사용해 털이나 가시를 제거한 다음 해당 부위를 비누와 물로 씻으세요. 파티가 끝난 후 더위를 식히기 위해 수영이나 보트 타기를 계획하고 있다면 해조류는 단순히 물속의 기괴한 색깔이 아니라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해조류는 독성이 있으며 여러분과 반려동물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불쾌한 증상으로 인해 화장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수도 있어요. 조류가 번성하면 물속에 박테리아가 많다는 뜻이므로 수영을 하지 말고 수영 후 아무리 목이 마르더라도 물을 마시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피부에 물이 묻었다면 즉시 깨끗한 물로 장시간 샤워를 하세요. 언론에서 해당 지역의 위험한 조류 발생 사례를 보도할 수 있으니 가까운 호수에 가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야생 파스닙은 악몽에 등장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노란 꽃이 피는 식물은 우리 몸에 정말 끔찍한 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랄렌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실수로 이 물질을 만진 후 햇볕 아래에서 산책을 즐기면 피부에 지독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식물과 원치 않는 만남을 가진 후 몇 달 동안 피부에 짙은 붉은색 또는 갈색 변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로 5월에서 7월 사이에 활동적이고 독하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좋아요. 정원용 호스는 그릴 브러쉬와 달리 작은 금속 부품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안전하겠죠? 직사광선에 그대로 두면 내부의 물이 섭씨 49도까지 가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을 누군가에게 뿌리면 피부가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특히 어린이나 반려동물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호스를 빼앗은 다음 잠시 동안 물을 흐르게 한 다음 호스를 가지고 놀게 하세요. 그들을 위한 행동입니다. 강렬한 태양은 호스 자체에 포함된 납이나 프탈레이트와 같은 유해 화학물질을 가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식수나 물놀이에 사용할 계획이라면 호스의 재질을 확인하고 무연 또는 식수 안전 라벨이 부착된 안전한 제품으로 교체하세요. 이미 안전한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끔찍한 냄새가 난다면 고인물을 좋아하는 조류와 박테리아 때문일 수 있습니다. 피부에 닿거나 실수로 삼키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호스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사용 후에는 매번 물기를 잘 빼주세요. 트램펄린을 좋아하는 데는 나이 제한이 없지만 트램펄린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 척추 부상이나 골절상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트램펄린은 공중제비나 뒤집기를 할 때 떨어지거나 최악의 상태로 착지하기 쉽기 때문에 매년 거의 10만 건의 어린이 부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트램펄린 사고의 가장 큰 위험은 2명 이상이 이 재밌는 기구를 사용할 때 발생합니다. 트램펄린 사고의 거의 75%는 점프하는 어린이 2명이 서로 부딪혀서 발생합니다. 그물망이나 패딩이 있다고 해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을 지키고 싶다면 트램펄린에는 항상 한 번에 한 사람만 탑승해야 합니다. 트램펄린의 금속 프레임, 스프링, 후크를 완전히 덮을 수 있는 충격 흡수 패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패딩이 찢어지거나 닳는 등 너무 낡았다는 징후가 보이면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트램펄린이 평평한 바닥에 서 있고 다른 구조물이나 나무와 너무 가깝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뒷마당에 있는 미끄럼틀은 금속이든 플라스틱이든 상관없이 햇볕 아래에서 최대 섭씨 87도까지 가열되어 프라이팬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타거나 다른 사람이 타게 하기 전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체 온도를 확인하세요. 여동생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타자고 조르더라도 절대 타지 마세요. 슬라이드는 특정 사이즈의 한 사람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2사람이 함께 미끄럼틀을 타면 작은 다리가 큰 다리와 미끄럼틀 가장자리 사이에 낄 수 있습니다. 속도도 빨라져 온갖 아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운 계절에는 아무리 유혹이 느껴지더라도 공원이나 집 정원의 아름다운 잔디밭을 맨발로 걷지 마세요. 잔디밭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없고 녹슨 모처럼 날카로운 것을 밟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플립플랍도 일상적인 여름 신발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치 지지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걸음걸이가 짧아지고 신체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발, 관절, 근육에 좋지 않죠. 즐거운 여름 보내세요. 칼날 모서리에 있는 홈은 더욱 부드러운 커팅 경험을 선사합니다. 앞쪽에 있는 표시는 제조 과정에서 칼날을 분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뒤쪽 표시는 칼날이 쉽게 미끄러지도록 돕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앞쪽의 표시는 칼날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식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에요. 생활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작은 시각적 표시죠. 은색과 검은색 칼날은 모두 같은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검은색 칼날은 더 날카롭고 단단한 재료를 자르는 데 더 적합하며 은색 칼날은 절삭력과 내구성 사이에서 균형을 이룹니다. 좀 더 강력한 커팅력을 원한다면 검은색 칼날을 선택하세요. 깜빡할 뻔했네요. 이 칼날로 자르면 안 되는 것은 음식입니다. 녹 방지 오일 코팅이 되어 있어 인체에 안전하지 않아요. 이걸 보세요. 어린 시절이 떠오르네요. 할머니가 이런 토마토 모양의 핀 쿠션을 가지고 계셨던 게 기억나요. 때로는 작은 고추가 옆에 달려있기도 했어요. 하지만 믿거나 말거나 이 토마토와 고추는 실제로 목적이 있어요. 토마토는 핀을 제자리에 고정해주고 고추는 핀을 날카롭게 유지해줘요. 고추 모양 속에는 모래가 들어있어 핀을 날카롭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모래뿐만 아니라 으깬 호두가 핀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어요. 이 멀티 포켓 도구와 그 위에 있는 작은 훅을 보세요. 약간 수수께끼 같지만 실제로는 꽤 편리합니다. 적어도 4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첫째, 캠핑 장비나 무거운 물건과 같은 모든 종류의 불편한 것을 운반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와이어를 꼬거나 매듭을 만들어야 하나요? 이 훅으로 해결하세요. 세 번째, 이 훅은 여행 가방에 달린 지퍼처럼 잘 안 움직이는 지퍼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넷째, 저예산으로 후크 선장 흉내를 낼 수 있어요. 더 많은 활용법을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애플 사용자 여러분, 이 기능을 사용하면 더 이상 빨래를 하다가 놀랄 일이 없을 거예요. 한 번쯤은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빨래를 했는데 세탁기에서 꺼냈을 때 고양이 옷 크기가 된 거예요. 아이폰 카메라가 그 어려운 세탁기호를 번역해 줄 수 있습니다. 단 iOS 17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휴대폰이 영어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2가지 조건이 있어요. 세탁 라벨에 사진을 찍고 사진 앱으로 이동한 다음 이미지의 세부 정보를 확인하세요.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디코딩되어 설명됩니다. 많은 토스터에는 바닥에 탈착식 빵 부스러기 트레이가 있어요. 토스터를 원활하게 작동시키고 잠재적인 화재 위험을 피하려면 이 트레이를 가끔씩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트레이를 꺼내서 부스러기를 털어내기만 하면 돼요. 어디다 털어낼지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주유기의 작은 수납 공간은 단순히 장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유하는 동안 뚜껑을 보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멋진 기능 덕분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고 손잡이에 휘발유를 흘리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이제 지저분한 주유 경험과 작별하고 깨끗한 펌프와 인사하세요. 또한 전체 과정이 훨씬 더 편리하고 효율적입니다. 가끔은 오븐이 너무 기름지고 더러워져서 괴물처럼 보일 정도일 거예요. 농담이에요. 여러분이 깔끔한 사람이라는 건 알아요. 어쨌든 주방 청소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대부분의 오븐 문에는 편리한 걸쇠가 있는데 문을 열고 쉽게 청소할 수 있어서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아요. 면이나 감자의 물기를 뺄 때 싱크대에 있는 체에 일일이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채를 냄비에 바로 넣고 누른 다음 액체를 쏟아내기만 하면 돼요. 특히 정통 파스타를 만들 때처럼 녹말이 많은 물을 레시피에 사용하도록 보관하고 싶을 때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오래전 중고품 가게에서 1달러도 안 되는 가격에 이 보물을 발견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재떨이로 잘 썼지만 이제 새 생명을 불어넣을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반짝이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알루미늄 호일이 깔린 그릇에 끓는 물, 베이킹소다, 식탁용 소금을 섞은 용액을 넣고 섞은 다음 약 15분 동안 담가 두었다가 이 과정을 3번 반복해요. 담그는 중간중간 극세사천으로 더러운 부분을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마지막으로 담근 후 물기를 닦아내고 치약, 베이킹소다, 과산화수소를 묻혀 문지릅니다. 깨끗하고 마른 극세사천으로 남은 얼룩을 닦아내요. 헹구면 이제 거울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작품이 완성돼요. 이 알루미늄 호일 상자는 측면에 작은 탭이 있어 번거로움 없이 호일을 쉽게 고정할 수 있어요. 제품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매번 순조로운 경험을 보장하는 멋진 작은 보너스 같아요. 수동 캔 따개에는 병 따개 같은 편리한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2개의 도구를 하나로 합친 것과 같죠. 하지만 이 병따개에는 실제로 또 다른 유용한 기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잘 안 열리고 열기 힘든 병뚜껑을 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병따개로 뚜껑을 몇 군데 살짝 들어 올리기만 하면 병뚜껑이 쉽게 비틀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식빵의 첫 번째 조각과 마지막 조각을 마지막에 남겨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방금 알았습니다. 꿀팁 같은 거죠. 가장자리 조각은 나머지 빵을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나머지 빵을 다 먹을 때까지 먹지 말아야 한다고 해요. 따라서 다음에 샌드위치를 만들 때는 끝 조각을 마지막까지 남겨두세요. 빵을 먹을 때도 좋은 전략이 필요해요. 식기세척기 상단 선반에 있는 파란색 레버를 보세요. 저도 궁금했는데요. 알고 보니 물병 분무기더라고요. 물병을 세척하는 동안 물병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헹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채소 필러는 감자의 눈을 제거할 수 있는 작은 숟가락이 위에 달려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채소 필러를 사용하면 껍질을 더 빨리 벗길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방향으로만 사용해요. 노란 머스터드를 사용할 때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병뚜껑을 끝까지 밀어서 열어야 해요. 이렇게 하면 뚜껑이 제자리에 단단히 고정되어 머스터드를 음식에 뿌릴 때 방해가 되지 않아요. 이 간단한 단계로 번거롭지 않게 양념을 즐길 수 있어요. 냄비나 후라이팬 끝에 있는 작은 구멍 아시나요? 이 구멍을 포크와 스푼을 넣을 수 있는 편리한 거치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다음번 주방에서 요리를 할 때는 이 작은 구멍에 식기를 집어넣어 가까이에 두고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날씨 변화에 따라 천장 선풍기의 방향을 바꾸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청소도 잘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계절에 따라 스위치를 돌려 선풍기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더운 공기를 아래로 내리고 찬 공기를 위로 끌어올리세요. 피자를 먹을 때는 상자 윗부분을 뜯어 큰 접시로 사용하세요. 상자를 반으로 찢어 접어서 나중에 남은 음식을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멋진 사실을 더 알고 싶으신가요? 네, 하지만 더 많은 동영상을 보시려면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세요. 기다릴게요. 어서요. 올림픽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선수들은 이제 아티스틱 스위머라고 불리는데 보통 수영 모자를 쓰지 않습니다. 시합을 할 때는 머리에 녹스 젤라틴을 바르고 경기에 임해요. 젤라틴은 무향 젤리와 비슷해요. 젤라틴을 물과 섞으면 끈적끈적한 혼합물로 변합니다.
그 후 선수들은 이 혼합물을 머리에 발라 빗고 머리를 묶고 그 위에 헤드피스를 씌웁니다. 머리가 마르면 정말 단단해져서 수영할 때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아요. 선수들은 종종 반짝이와 다른 장식을 추가하여 헤어스타일을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담요 문어는 이 종의 암컷 때문에 이런 이름을 얻었습니다. 암컷 문어는 크기가 매우 크고 보기 힘듭니다. 문어는 촉수를 감싸고 있는 길고 살이 많은 망토를 가지고 있어요. 암컷 문어의 몸 길이는 최대 2m에 달할 정도로 크죠. 이 망토 덕분에 문어는 훨씬 더 커 보이고 포식자에게 훨씬 더 위협적으로 보여요. 하지만 이 문어의 가장 멋진 점은 수컷 담요 문어가 호두보다 작은 2.5cm 길이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담요 문어는 동물계 전체에서 성별 크기 차이가 가장 큰 종입니다. 레드불은 실버스톤 그랑프리 서킷에서 레이싱카를 따라다니는 이른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카메라 드론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더치 드론 갓은 시속 30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를 따라잡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수동 조종 드론을 맞춤 제작한 회사예요. 레드불과 더치 드론 갓은 포뮬러 1 자동차보다 2배 빠른 속도로 가속할 수 있는 드론을 만드는데 1년 이상이 걸렸으며 단 4초 만에 이 엄청난 속도에 도달해요. 드론의 최고 속도는 시속 354km에 육박합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물이 젖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젖음은 액체가 고체 표면과 접촉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정의돼요. 즉, 물 자체는 젖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다른 물체를 적게 만들 수는 있죠. 몰디브의 1000루피아 지폐는 전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멋진 디자인으로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지폐는 생생한 파란색 배경에 웅장한 고래상어와 녹색 바다거북의 피부 줄무늬 패턴이 특징이에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예쁜 화폐로 불리고 있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것은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넥타이는 뇌로 가는 혈류를 7.5% 감소시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넥타이가 너무 꽉 조이면 눈의 압력이 높아질 수 있어요. 게다가 넥타이는 세균을 옮기기도 합니다. 드레스 코드를 꼭 지켜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워싱턴의 한 소녀가 지역 도서관에서 스웨터 45벌을 입어 기네스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소피아 헤이드는 스웨터를 한 번에 하나씩 허리까지 내려 입은 후 다음 스웨터로 넘어갔습니다. 이는 기네스 세계기록 규칙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또한 손상된 스웨터는 기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찢어진 스웨터가 하나도 없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한 번에 가장 많은 스웨터를 입는 기록을 경신했어요. 종전 기록은 스웨터 40벌로 프랑스의 한 11세 소년이 2022년에 세운 기록이었어요. 나중에 소피아의 어머니는 이 시도를 위해 충분한 스웨터를 모으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스웨터는 자선단체에 기부되었습니다. 소금과 후추를 결합하여 현대 요리의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은 프랑스의 루이 14세입니다. 당시에는 부자들만 음식에 후추를 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왕은 소금과 후추로만 간을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태양은 소리를 내지만 슬프게도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이 소리는 압력파의 형태로 방출되며 그 파장은 수백 킬로미터 단위로 측정돼요. 이는 인간의 청각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주 얘기가 나온 김에 태양계를 둘러싼 일종의 벽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헬리오포즈라고 불리는 이 영역은 태양풍이 먼 별에서 오는 입자바람을 밀어낼 만큼 뜨겁지 않은 우주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종종 태양계와 성간 공간의 경계로 간주됩니다. 또 하나의 우주 상식. 혜성에서는 썩은 달걀 냄새가 나요. 혜성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냄새로는 성냥 타는 냄새와 아몬드 냄새가 있습니다. 이는 일부 혜성의 구성 성분에서 발견되는 황화수소, 암모니아, 이산화황, 시안화수소의 흔적 때문입니다. 2016년에는 혜성의 매운 향기를 담은 홍보 엽서까지 만들어졌어요. 모든 직업 분야에서 평균적인 근로자는 하루 근무 시간의 약 60% 동안 생산성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이 비율은 급격히 떨어져요. 한 연구에 따르면 평균 사무직 근로자는 하루 2시간 23분 동안만 생산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3분 5초마다 업무가 중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해받은 후 다시 집중하는데 무려 23분이 걸립니다. 즉 직원들은 직장에서 보내는 매 26분마다 겨우 3분 분량의 업무를 해낸다는 뜻이죠. 믿기 힘들어요.
통계적으로 원격 근무를 하는 사람들의 생산성이 훨씬 더 높은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스코틀랜드 축구팀 인버네스 칼레도니안 시슬 축구클럽은 AI 볼 트래킹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사용해 경기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것으로 유명해요. 한 번이었지만요. 정확히 말하면 에어 유나이티드와의 2020년 경기에서 카메라가 심판의 대머리를 축구공으로 착각하고 반복해서 추적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어머, 이런 실수? 스포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빨간색 유니폼을 입은 축구팀의 경기력이 더 좋다고 합니다. 옷의 색깔은 다른 사람에게 인식되는 방식뿐만 아니라 본인의 기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지난 55년간의 축구 경기를 검토한 결과 빨간색 유니폼을 입은 팀이 다른 색상의 유니폼을 입은 팀보다 홈 경기에서 일관되게 더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포츠와 관련된 멋진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 연방보안국은 수배 중인 범죄자들을 숨어있는 곳에서 끌어내기 위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슈퍼볼에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1985년 12월 미국 최대 스포츠 행사의 티켓에 당첨되었다는 편지를 받은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워싱턴 컨벤션 센터로 몰려들었어요. 초대장에 따르면 이들은 워싱턴 DC 거주자 명단에서 무작위로 선정되었으며 그날 레드스킨스 대 벵갈스 경기 티켓 2매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장하려면 경기 전 파티에 와서 티켓을 수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획이 적중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범죄자들이 체포되었고 플래그십 작전은 미국 경찰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작전 중 하나가 되었어요. 뇌는 쉬지 않고 스스로를 먹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당황하지 마세요. 이것은 식세포 활동으로 알려진 완전히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서 세포는 더 작은 세포나 분자를 감싸고 소비하여 시스템에서 제거합니다. 다행히 식세포 활동은 해롭지 않으며 오히려 회백질을 보존하여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더 많이 먹으면 좋겠네요. 기린은 사람보다 번개에 맞을 확률이 30배나 높습니다. 1996년에서 2010년 사이에 기린에게 낙뢰가 떨어져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기록은 단 5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당시 기린의 개체 수가 14만 마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매년 기린 1000마리당 약 0.003건의 낙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셈이 돼요. 이는 낙뢰로 인해 사람에게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의 30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동물은 우리 인간과 다르게 시간을 경험합니다. 작은 동물에게 주변 세계는 더 느리게 움직여요. 예를 들어 도롱뇽과 도마뱀은 개와 고양이처럼 시간을 빠르게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는 뇌가 들어오는 정보를 얼마나 빨리 처리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시간 인식 때문이에요. 달팽이는 정확히 1000개에서 12,000개의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팽이의 이빨은 우리 이와는 다르므로 이빨을 보이며 웃고 있는 달팽이를 상상할 필요는 없어요. 달팽이의 작은 이빨은 파일처럼 생긴 혀 전체에 있습니다. 미래가 코앞에 다가왔다고들 합니다. 아니요, 미래는 이미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 멋진 새 발명품들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과 지구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이 로봇은 거침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을 정복하거나 하진 않을 테니까요. 아마도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을 바인 로봇이라고 해요. 이 로봇이 다른 소프트 로봇과 다른 점은 어려운 지형과 좁은 공간을 통과할 때 매우 끈질기게 버티기 때문에 수색 및 구조와 같은 임무에 적합하다는 거예요. 이 장치에 대한 아이디어는 사실 실제 포도나무에서 나왔습니다. 발명가들은 덩굴이 움직이고 자라는 모습에서 영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같은 움직임을 로봇으로 재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죠. 결국 이들은 값비싼 재료가 필요 없는 심플하고 우아한 디자인을 고안해냈어요. 밀폐된 튜브만 있으면 됐죠. 물 흔들기 장난감 기억하시나요? 저는 기억나요. 이 부드러운 로봇의 메커니즘이 바로 그렇게 작동합니다. 그런 다음 끝에서 자라게 하기 위해 압축 공기를 사용했어요. 그렇게 해서 발명의 기본이 완성됐죠. 너무 쉬워서 단 1분 만에 직접 만들 수 있어요. 복제하기 쉽다는 점 외에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원래 크기의 4분의 1 크기로 틈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공기 압력이 계속 가해지면 끈적끈적한 표면이나 날카로운 물체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물론 발명가들은 로봇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하고 다양한 버전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로봇의 끝부분에 카메라를 추가해서 고고학과 같은 작업에 적합하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이 로봇을 페루의 안데스 산맥으로 가져가 고고학 유적지 아래의 매우 좁은 갱도를 조사했고 세계의 터널을 성공적으로 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덩굴 로봇의 사용은 지하에만 국한되지 않을 거예요. 우주 탐사에도 사용할 수 있을지 몰라요. 모래와 같은 물질이 바람을 불어넣으면 압축 공기가 유동화돼요. 그 결과 덩굴 로봇이 세분화된 물질 속으로 파고들 수 있죠. 따라서 나사는 다른 행성의 표면을 연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도가 하나 더 있어요. 바인 로봇의 미니어처 버전은 삽관과 같은 의료 시술에도 잠재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그 과정을 더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재다능한 로봇이죠? 이 로봇이 또 어떤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이 캡슐은 삼키면 안 돼요. 작은 집과 벤 생활은 꽤 오랫동안 유행해왔습니다. 하지만 벤은 기름이 필요하고 작은 집은 일종의 인프라가 필요하죠. 반면에 에코 캡슐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달걀 모양의 마이크로 유닛은 100% 자급자족이 가능한 리빙 포드로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고 자연에 해를 끼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요. 오늘 당장 모든 비재생 에너지원의 사용이 중단되더라도 에코 캡슐에서 최대 몇 달 동안은 지금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생존자 모드로 전환할 필요는 없겠죠. 에코 캡슐은 과학 연구실이나 원격 호텔 객실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에코 캡슐은 8.2제곱미터 크기로 스마트 홈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2인용 수면 공간, 간이 주방, 샤워실과 화장실, 수납 공간, 전기 콘센트까지 갖추고 있어요. 텔레스코픽 기둥에 달린 풍력 터빈과 태양열 패널이 늘어선 지붕을 조합해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합니다. 독특한 모양 덕분에 빗물을 모을 수 있죠. 지표면에 떨어진 빗물은 탱크에 모인 후 여과되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한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도 호수나 강과 같은 수원에서 물을 채울 수 있어요. 식수의 경우 수도꼭지에 직접 추가 필터가 설치됩니다. 에코 캡슐의 가장 큰 장점은 배출가스가 거의 없고 생태 발자국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에코 캡슐 거주자는 기본적으로 에코 캡슐이 사는 동안 세상을 구하는 데 동참하는 셈이 돼요. 이 자성 슬라임 로봇은 다소 역겹고 무섭게 보일 수 있지만 분명 획기적인 제품이에요. 물방울 모양의 이 로봇은 수용성 합성 폴리머, 붕사, 자석 입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물질은 점탄성을 가진 비뉴턴 유체로 가해지는 압력의 정도에 따라 액체와 고체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즉 빠르게 터치하면 고체처럼, 부드럽고 천천히 터치하면 액체처럼 작동합니다. 그런데 저도 압력을 받으면 웅덩이로 녹아버린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익숙해요. 슬라임 안에 있는 작은 자석 입자가 로봇을 움직일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부여해요. 자석을 제어해서 로봇이 이동하거나 회전하거나 C 또는 O와 같은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 어떤 것도 로봇의 움직임을 막을 수 없어요. 1.5mm 정도의 작은 통로를 탐색하고 물체 주위를 이동하며 초당 30mm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더욱 획기적인 건 원래 길이의 7배까지 늘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물건을 동시에 잡을 수 있으며 촉수를 다른 방향으로 뻗을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전기를 전도하고 전선을 잡아당길 수 있어 회로를 전환하고 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슬라임을 만든 사람들은 앞으로 이 슬라임이 실수로 삼킨 소화기 계통의 물체를 회수하는 등의 의료 기술에 사용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또한 삼킨 물체가 소형 배터리와 같이 독성이 있는 물체인 경우 슬라임으로 감싸서 독성 전해질이 체내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슬라임 내부의 자성 입자는 실제로 그 자체로 독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실리카로 입자를 코팅해서 로봇이 이 가상의 응용 분야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죠. 슬라임 로봇의 가장 멋진 점은 자가 치유가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즉 외부의 도움 없이 로봇이 잘게 부서져도 스스로 다시 합쳐질 수 있어요. 그리고 치유 후에도 전기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리실 거예요. 하지만 슬라임은 지각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투명성이죠. 태양광 패널이라고 하면 옥상에 설치된 커다란 검은색 사각형이 떠오르실 텐데요. 이를 바꾸기 위해 투명 태양광 패널이 등장했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햇빛을 흡수해서 전기로 변환함으로써 에너지를 생성해요. 태양광 패널의 소재가 투명하면 빛이 완전히 통과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투명한 태양광 패널은 모순적인 아이디어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미시간 주립대학교의 과학자들은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고 유리판이나 창문을 태양전지로 바꿀 수 있는 완전 투명 발광 태양전지 집광기를 개발할 수 있었어요. 이 투명한 태양광 집광판은 투명한 유기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가시광선은 통과시키면서 자외선이나 적외선과 같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태양 스펙트럼의 파장을 포착해요. 이렇게 포착된 파장은 셀의 가장자리로 유도되어 기존 태양전지의 얇은 스트립이 전기로 변환해요. 연구진은 태양에너지를 저렴하게 만들어 널리 보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 태양전지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화면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요. 배터리 기호의 1%가 보이면 더 이상 충전기로 달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투명 태양광 패널은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 10%의 효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패널을 모든 가정이나 사무실 건물의 모든 창문에 적용할 수 있다면 어떨지 상상해보세요. 분명 미래를 바꾸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 잠재적인 사기범으로부터 은행카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마커를 사용해 마지막 네 자리를 가리세요. 또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스티커를 사용하여 보안 코드 위에 붙일 수도 있어요. 코스터를 이용하지 않는 손님이 있었나요? 헤어드라이기를 가져와 얼룩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들고 있어 보세요. 물자국을 증발시키기 위해 중간 세기로 몇 분 동안 불어주세요. 만약 희미하게 고리가 남아있다면 그릇에 같은 양의 식초와 올리브오일을 섞으세요. 표시된 부위를 닦고 얼룩이 사라질 때까지 문지른 다음 닦아내세요. 냄비 바닥에 탄 얼룩을 문지르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대신 물을 채우고 소금 3큰술을 넣으세요. 소금이 탄 자국을 녹이도록 밤새도록 놔두고 아침에 냄비에 물을 따라내세요. 이렇게 하면 기름때를 모두 닦아내는 게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이걸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휴가 중인데 셔츠가 짐 속에서 모두 구겨졌어요. 오늘 밤이 필요한데 호텔에 다리미가 없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셔츠를 욕실에 걸어두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뜨거운 샤워에서 긴장을 푸는 동안 열과 습기가 셔츠의 주름을 펴줄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힘 안 들이고도 훨씬 나아질 거예요. 축구 경기가 시작하는데 표준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대신 안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더 작은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알루미늄 호일을 가지고 그걸 구겨보세요. 배터리의 음극 또는 평평한 끝에 틈새에 끼워보세요. 다 됐어요. 이제 TV를 켜도 돼요. 일단 슬리퍼에 금이 가고 플러그가 구멍에서 쉽게 빠져나오면 그건 보통 새 것이 필요하다는 신호예요. 하지만 이것의 주행거리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플러그를 구멍으로 다시 밀어 넣은 다음 빵 클립을 가져와서 끝에 붙여요. 플러그가 제자리에 있을 수 있게 클립이 충분히 지지해 줄 거예요. 소프를 받았는데 영수증이 테이프로 붙여져 있어요. 박스에서 떼어내긴 했는데 어떻게 종이를 찢지 않고 테이프를 따로 뗄 수 있을까요? 테이프의 양쪽 끝을 따로 잡고 천천히 당기면 테이프가 늘어나 종이를 찢지 않고 분리될 거예요. 지퍼백은 물건을 건조하게 유지하기에 완벽하지만 더 크다면 정말 좋을 거예요. 2개를 가져와서 그중 하나를 뒤집으면 이제 하나의 큰 봉지로 연결되어 쓰일 수 있어요. 키보드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 크죠. 다음에 조깅하러 갈 때는 열쇠를 손에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대신 그걸 주머니에 넣고 고무줄을 들고 안쪽에서 그걸 주머니 주위에 묶으세요. 이게 열쇠가 빠지는 걸 막아줄 거예요. 열쇠가 문에 들어가 걸렸네요. 이런, 고장났어요. 자물쇠 수리공을 부르는데 최대 14만 원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싸고 더 빠른 선택을 위해 핫글루를 써보세요. 라이터로 끝을 가열시켜 녹을 정도로 따뜻해지면 접착제를 열쇠 구멍에 밀어 넣으세요. 녹은 접착제가 여유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 열쇠의 일부를 덮을 거예요. 일단 식으면 그게 압축되어 키 끝을 강하게 잡아줄 거예요. 이제 그냥 빼내세요.
만약 호스를 통해 액체를 빨아야 하는데 입을 안 쓰고 싶다면 한쪽 끝을 액체에 넣고 엄지손가락으로 윗부분을 닫은 채로 다른 쪽 끝을 위로 잡으세요. 이제 위아래로 흔들면 이 흔들리는 동작이 액체를 매번 조금씩 위로 밀어 올릴 거예요. 그리고 그게 꼭대기에 도달하면 줄구점을 낮추고 중력이 나머지 일을 하게 놔두세요. 차 열쇠를 차 안에 두고 잠궜네요. 손잡이를 돌려 내리는 창이 있는 구형 모델이에요. 옷걸이를 가져와 자물쇠를 찾는 긴 과정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또는 덕테이프를 쓸 수 있죠. 약 60cm 길이의 가닥을 약 20개를 만드세요. 테이프를 밑에서 잡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창문에 붙이세요. 그런 다음 친구와 함께 테이프의 끝을 같이 잡고 아래로 당기세요. 힘을 가하면 문을 열 수 있을 정도로 창이 내려갈 거예요. 단단한 목재의 긴 나사를 드릴로 뚫는데 반 정도만 남겨둔 채 여러분의 오래된 드릴의 동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드릴이 멈추기 전에 왁스 한 덩이를 가져와서 나사의 가장자리를 긁어내세요. 왁스가 윤활유처럼 작용해 따뜻해지면서 녹아서 나사가 쉽게 들어갈 거예요. 캠핑 중인데 바베큐에 불을 붙일 물건을 안 가져왔어요. 새지 않는 작은 비닐봉지를 가져오세요. 물을 가득 채우고 꽉 닫아서 동그란 방울을 만드세요. 햇빛으로 불 피우고 싶은 곳에 두세요. 물주머니는 확대경처럼 작동해 바베큐에 불 붙이기 시작할 거예요. 화창한 날이라면 말이죠. 코르크마개를 놓쳤거나 중간에 깨진 코르크마개가 있어요? 라이터를 사용해 병의 윗부분을 가열해요. 열은 유리를 약간 팽창시키고 이게 코르크마개를 위쪽으로 밀어내요. 또 손가락에 불이 붙었네요. 소금을 조금 가져와서 붙은 손가락 위에 부으세요. 손가락을 물에 넣고 천천히 문지르세요. 그 혼합물이 접착제를 녹여 여러분을 곧 구해줄 거예요. 그림을 걸 때 그 고집스런 못을 찾는 게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포크를 거꾸로 놓고 가운데 포크 이빨 사이에 못이 끼도록 거세요. 포크가 벽에서 분리된 긴 막대가 되어줘서 그림의 끈을 못 위로 거는 걸 더 쉽게 만들어줘요. 완벽하게 균형을 잡으면 간단히 포크를 제거해주세요. 용기에 케이크를 넣어야 해요. 하지만 나중에 안에서 들어올려 다시 꺼내면 케이크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뚜껑을 거꾸로 놓고 케이크를 뚜껑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제 용기의 밑부분이 뚜껑이 되어 한 조각씩 꺼내 먹기 훨씬 쉬워져요. 물을 소용돌이치게 해서 큰 주전자와 병에서 더 효율적으로 부어보세요. 이게 안에 있는 액체를 회전시켜 소용돌이를 만들 거예요. 소용돌이는 물이 쏟아져 나올 때 공기가 다시 병 안으로 들어가게 해요. 콸콸 쏟아지는 대안보다 훨씬 빠르죠. 삶은 달걀에서 달걀 껍질을 제거하는 게 더 쉽고 덜 지저분한 방법이 있어요. 완전히 삶아지면 양 끝을 두드려서 껍질을 깨세요. 한쪽 끝에 껍질을 떼어내주세요. 열린 끝을 입으로 불면 공기의 힘이 살을 밀어내고 달걀 껍질을 확장시켜 달걀을 무사히 밀어낼 거예요. 노트북의 연결 부분이 부러지면 수리하는데 최대 42만 원이 들 수 있어요. 훨씬 더 저렴한 해결책은 액자를 사서 화면 뒤에 테이프로 붙이는 거예요. 작은 보석 조각을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스타킹을 가져와서 진공 호스의 끝에 씌우세요. 해당 장소를 잘 청소하고 주기적으로 호스 끝을 확인해 보세요. 결국 끝에 붙어있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벽에 구멍을 뚫었지만 이제 드릴 구멍이 너무 넓어졌어요. 나사를 제거하고 약간 더 짧고 얇은 물체를 찾아보세요. 플라스틱 조각, 작은 전선 종이 클립, 심지어 이쑤시개도 완벽해요. 찾은 물건이 뭐든 그걸 구멍 안에 넣으세요. 나사가 안전하게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충분히 채워줄 거예요.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의 액체가 여러분에게 묻는 징그러운 시나리오에 몇 가지 음식을 사러 슈퍼마켓에 갑니다. 사람들이 큰 쇼핑카트에서 물건을 꺼내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는 셀프 계산기가 훨씬 더 빠르죠. 하지만 기계에서 계속 명령하는 큰 목소리를 듣자니 머리가 아픕니다. 좋은 소식은 이 소리를 끌 수 있다는 거예요. 화면을 자세히 보면 하단에 볼륨 버튼이 있을 겁니다. 손가락으로 예의 바르지만 성가신 목소리를 완전히 재워보세요. 그러나 모든 기계에 이러한 숨겨진 옵션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하지만 확실히 확인해 볼 만하죠. 보통 해바라기 CU병에는 이런 이상한 뚜껑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맨 위층 전체를 제거하고 버리죠. 하지만 사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 뚜껑을 안쪽으로 뒤집어 병목 방향으로 넣어보세요. 훌륭한 디스펜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샐러드에 여러분이 넣으려던 것보다 더 많은 기름을 쏟게 되지 않을 거예요. 친구들과 야외에서 소풍을 계획하고 있나요? 클래식한 피크닉 바구니는 잊어버리세요. 우리 모두 틀렸습니다. 바구니가 아니라 양동이를 챙기세요. 네, 소풍 물건은 여러 양동이에 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게가 모든 사람에게 균등히 배분되니까요. 그리고 자리를 잡을 만한 곳을 찾아서 모든 물건을 꺼냈다면 양동이를 뒤집어서 의자로 사용하세요. 음식을 다 먹었으면 양동이를 쌓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토스트가 타는데 집게가 없다고요? 똑같이 생긴 포크 2개를 같이 잡고 고무줄로 단단히 고정하세요. 짠! 집게가 만들어졌습니다. 누텔라 뚜껑 밑에 있는 이 이중 바닥이 무엇에 쓰이는지 궁금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요. 여기 새 누텔라 병이 있습니다. 흰 동그라미를 제거하고 포일을 벗기면 서프라이즈! 금박 뚜껑을 자를 작은 칼이 있을 겁니다. 이제 손으로 긁지 않아도 여러분의 길티 플레저에 닿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셨군요. 누텔라를 다 먹고 나서 병을 버리지 마세요. 촛불 홀더나 조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병을 잘 닫고 취향대로 색깔을 칠하고 장식이나 글씨를 더해주세요. 장식용 끈을 항아리목에 붙여주세요. 항아리 안에 초나 조명을 넣어보세요. 이게 누텔라 항아리였을 거라곤 아무도 짐작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끼리의 비밀로 지자고요. 치즈 크래커의 가장자리가 왜 오돌도돌한지 궁금하셨나요? 이 가장자리로 치즈와 오이, 햄 등 부드러운 음식을 안전하게 자를 수 있어요. 크래커를 작은 피자 커터칼처럼 굴리면서 잘 눌러주시면 돼요. 이제 모든 재료가 크래커에 완벽하게 맞죠? 그럼 맛있게 드세요. 결코 사용하지 않지만 버리긴 좀 망설여지는 낡은 베이킹 트레이가 있으신가요? 좋은 소식입니다. 트레이를 재활용해서 그림이나 사진을 넣을 멋진 액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트레이 표면의 기름기를 제거하고 그림을 바닥에 이 경우 프레임이 앞으로 나옵니다. 가장자리를 숨기려면 트레이를 거꾸로 뒤집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 트레이를 벽에 걸거나 선반에 놓으세요. 그리고 프레임에 메탈 페인트를 사용해 적절한 색을 자유롭게 입혀보세요. 낡은 도마는 근사한 거울 프레임이 될 수 있습니다.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여 사이즈가 맞는 거울을 도마 표면에 붙여주세요. 거울이 단단히 접착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도마의 손잡이를 사용하여 벽에 걸 수 있고 캐비닛에 올려놓거나 벽에 기대둘 수도 있습니다. 이 DIY를 시작하기도 전에 도마를 씻고 말리는 것 잊지 마세요. 거울에서 비린내가 나는 걸 원치 않으실 테니까요. 도마로 활용하는 또 다른 멋진 방법은 전선을 정리하는 데 쓰는 거예요. 오래된 나무 도마에 조명선 몇 개를 감아두고 벽장에 넣어보세요. 그럼 다음 연휴 때 전선 정리를 하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이 긴급 청소가 필요할 때 헤어드라이어로 훌륭한 미니 청소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페트병을 자르고 잘 말리세요. 헤어드라이어 뒤에 천을 덧대고 드라이어의 뒷부분을 자른 페트병에 끼워줍니다. 다음에 찰흙을 사용하여 헤어드라이어를 병에 고정하고 전원을 켜면 지저분한 것들을 지울 수 있을 거예요. 실내 식물을 매달 때 옛날 스타일의 가스레인지 그릴을 활용할 수 있어요. 먼저 나사나 못으로 벽에 그릴을 부착합니다. 이제 화분이나 조명선 혹은 다른 장식품을 걸어둘 준비가 끝났네요. 가스레인지 그릴의 색상이 인테리어와 맞지 않으면 스프레이 페인트를 사용하여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장식해줄 아름다운 패널을 젓가락이나 나무 아이스크림 막대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자리를 접착제로 붙여 틀을 만들어주세요. 혹은 막대기로 여러분의 이름이나 원하는 다양한 단어들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틀에 조명을 감아주시고 장식을 즐기시면 됩니다. 주름이 생긴 주방용 호일을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를 반짝이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호일을 공으로 구겨서 유리, 거울 프레임, 심지어 책 위에 묻히면 실내가 즉시 더 근사해질 거예요. 가위나 칼이 묻어졌다고요? 알루미늄 호일을 공 모양으로 구겨주세요. 그리고 가위의 모서리를 호일 바로 위에서 갈아주세요. 다림질 속도를 높이시려면 다림판 아래에 은박 조각을 놓고 덮개를 다시 씌워주세요. 은박이 열을 반사해서 다리미가 더 뜨거워질 것이고 훨씬 더 빨리 주름 펼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주얼리를 정리하느라 골치가 아프고 가끔 좋아하는 걸 잃어버리기까지 한다면 스펀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몇 군데 칼집을 내고 이 칼집 안에 반짝이는 친구들을 넣어주세요. 스펀지 안에 단단히 자리를 잡고 빠지거나 섞이지 않을 거예요. 또한 스펀지를 사용하여 주얼리 정리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귀여운 상자를 찾아서 스펀지를 자르고 상자 안에 넣어주세요. 접착제나 테이프를 사용하여 상자에 스펀지를 부착하고 새로운 보석 상자를 즐기시면 됩니다. 속에 초콜릿을 채운 딸기를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주사기에 초콜릿 페이스를 채우고 딸기 잎을 제거한 후 심지가 있었던 곳에 주사기를 꽂아주세요. 그리고 딸기 안에 초콜릿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에클레어를 굽거나 사과에 초콜릿을 넣거나 팬케이크에 초콜릿 메모를 남겨 친구를 놀라게 할 때도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금속 클립이 달린 나무 바지거리는 커튼을 매거나 사진을 찍을 때 편리합니다. 만약 커튼을 달아야 하는데 특별한 고리가 없다면
여러 개의 바지걸이에 커튼을 고정한 다음 커튼봉에 바지걸이를 걸어주세요. 다 마신 차의 틴 케이스에는 작은 물건을 넣어서 부엌에서 작은 선반처럼 쓸 수 있어요. 케이스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캐비닛 상단 모서리에 붙여주세요. 매년 400억 개 이상의 오레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만드는 것 중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쿠키죠. 오레오라는 글자를 둘러싼 기하학적 무늬에는 유럽판 기준을 상징하는 나비스코 로고가 들어있습니다. 1952년 윌리엄 터니어는 오늘날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초콜릿 쿠키의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무선 기술 때문에 헤드폰 잭은 과거의 것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잭을 보면 플러그에 여러 고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고리가 한 개라면 하나의 소리만 나온다는 뜻이며 두 개는 왼쪽과 오른쪽 귀에 모두 들리는 스테레오 사운드라는 뜻이고 세 개는 스테레오 사운드에 마이크도 내장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프루트 루푸스의 상징인 주황색, 빨간색, 보라색, 노란색, 연두색 고리는 안에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각각 다른 맛을 내는 건 아니에요. 모든 시리얼은 같은 과일 맛이 모두 혼합되어 있습니다. 색은 그저 시각적 효과를 위한 거예요. 델의 로고에서 이는 기울어져 있습니다. 창립자인 마이클 델이 자신의 기술에 세상이 모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래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해요. 나침반은 자석을 이용해 자기 북극을 가리키지만 사실 전혀 북극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나침반의 북극은 북쪽과 남쪽이 서로 끌어당기면서 북쪽을 가리키게 되는 건데요. 지구의 남자 기극은 지리적으로 북쪽에 있고 북극은 지리적으로 남쪽에 있습니다. 헷갈리죠? 계란을 깨고 나면 가끔 작은 붉은 반점이 보일 때가 있는데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 피는 알을 낳던 암탉의 혈관이 작게 파열되며 생기는 겁니다. 먹어도 안전하지만 원한다면 얼룩을 제거하실 수 있어요. 달걀 맛에는 영향을 안 줄 거예요. 다행이네요. 케찹은 중국어, 말레이어, 인도네시아어 등 많은 문화권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원래는 젓갈이라는 뜻이에요. 영어에서는 케첩 또한 허용되는 철자법인데요. K를 쓰는 게 더 흔한 표기 방법이죠. 에어비앤비의 로고는 구부러진 클립처럼 보이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소속이라는 뜻의 belonging에서 이름을 딴 로고 벨로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사람의 머리와 위치기호, 사랑을 위한 심장이 함께 모여 에어비앤비의 상징인 A이자 동반성의 상징이 된 거예요. 카르민이라고 하는 E120 또는 적색 45 천연 식용색소는 작은 딱정벌레로 만든 것입니다. 케이크나 사탕, 심지어 음료수까지 색을 입히는 데 사용됐죠. 반짝이는 사탕도 벌레를 활용한 거예요. 이번에는 인도산 암컷 온나무벌레예요. 이 딱정벌레는 나무에서 긁어낸 물질을 남기는데요. 이걸 껍질로 건조시키면 반짝거리게 변하죠. 모질라의 파이어폭스 로고에서 지구를 감싸고 있는 건 여우가 아니라 뇌서판다예요. 파이어폭스라는 이름은 중국어 이름을 영어로 번역한 거죠. 도로의 맨홀 뚜껑은 안전상의 이유로 둥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와 같은 과거의 문명에서는 맨홀이 네모난 모양의 돌판이었어요. 그때도 맨홀이라고 불렀었는데 불행히도 이 모양으로 인해 많은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제대로 놓지 않으면 사각형 뚜껑이 네모난 구멍에 대각선으로 떨어져 버릴 수 있었거든요. 아야! 모양을 둥글게 만들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둥근 뚜껑에는 각이 없기 때문에 안으로 떨어지지 않죠. 토마토는 엄밀히 말하면 야채가 아니라 과일입니다. 바나나 나무는 야자수나 나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바나나는 허브예요. 나무처럼 줄기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허브로 여겨지죠. 줄기 대신 레몬그라스나 사촌인 생강처럼 다육성 줄기를 만듭니다. 베리의 일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금문교는 지금과 같은 주황빛 빨간색으로 칠할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 다리는 원래 지나가는 배와 비행기의 눈에 잘 띄기 위해서 검은색과 노란색 줄무늬 혹은 사탕지팡이의 무늬 같은 색으로 칠하려고 했어요. 특히 샌프란시스코에는 안개가 자주 끼니까요.
그러나 강철에 녹이 슬지 않게 하기 위해 주황색 프라이머를 칠했을 때 건축가는 이 국제적인 오렌지 색상을 마음에 들어했고 그 색은 그대로 남게 되었어요. 키보드 뒤에 달린 다리는 손목을 더 잘 놓을 수 있도록 인체공학적으로 고안된 게 아니에요. 이 다리를 너무 오래 세워두면 손목에 무리가 갈 수 있고 타자 속도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 다리는 타자를 칠 줄 모를 때 글자와 숫자를 더 잘 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고추의 색깔은 맛이나 매운 정도를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고추가 작을수록 더 매울 거예요. 매운맛은 씨앗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감싸고 있는 하얀 막에서 나오는 거고요. 토블론 로고의 산속에는 뒷다리로 서 있는 곰의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목동을 잡아먹기 위해서죠. 이건 농담이에요. 이건 곰이 베른의 상징적인 동물이기 때문인데요. 이곳은 스위스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이며 창립자가 이 삼각형 초콜릿을 만들어낸 곳이죠. 토블로는 또한 창립자의 성 토블러와 꿀과 아몬드로 만드는 누가를 뜻하는 이탈리아어 토론을 합친 것입니다. 컵라면 아래의 공간은 이동 시 면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기술을 중간 완충 장치라고 하는데요. 스티로폼 컵에서 보호가 더 잘 되기도 하고 면을 더 빨리 부드럽게 고르게 만들어줍니다. 볼펜 마개의 구멍에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거기에도 목적이 있어요. 바로 환기장치 역할을 합니다. 잉크가 더 원활하게 나올 수 있게 도움을 주죠. 펜 내부와 외부에 균일한 기압이 생성되어 잉크가 촉에 쉽게 유압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사이클계에서 가장 유명한 로고 중 하나는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뚜르드 프랑스의 로고에는 O, U, R을 합치면 자전거 선수가 됩니다. 주유소 노즐 상단에 있는 금속 받침대는 사고에 대비해서 독특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덜렁이가 실수로 노즐이 여전히 기름구에 꽂혀 있다는 걸 깜빡하고 출발한다면 자석 받침대가 분리되어 주유 펌프의 어떤 부분도 손상되지 않습니다. 웬디스 로고는 크리에이터 데이브 토마스의 딸을 보고 디자인된 거예요. 딸의 별명에서 따온 이름 때문이기도 하지만 로고에는 그보다 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웬디의 옷깃에는 맘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거든요. 의도치 않게 이 식당은 다른 식당보다 더 가정적인 느낌을 주게 되었죠. 특히 외국에서 출구로 나갈 때 적당한 차선을 찾는 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출구 표지판이 어느 도로 쪽에 위치해 있는지 잘 보세요. 그 차선을 타시면 됩니다. 어떤 치약은 봉인이 되어 있어서 사용 전에 봉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호일은 벗겨내는 게 아니에요. 치약 뚜껑을 보면 윗부분에 작은 뿔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토스티토스의 로고 바로 가운데에도 비밀 암호가 숨겨져 있습니다. 로고 중앙에 있는 이 T는 살사 한 그릇을 먹으며 토스티토를 즐기는 두 사람을 닮아있죠. 빨간색 살사 그릇은 아이의 점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한 곳인 자유의 여신상은 16년 동안 완벽하게 작동하는 등대 역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은 맨하탄에서도 거의 보이지 않았죠. 1901년부터 등대의 역할은 하지 않게 되었지만 도시의 멋진 경치를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성화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16년에 사고로 자유의 여신상의 성화에 손상이 생겼고 그 이후로는 영영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매트리스에 부착된 처벌 법률에 의해 제거하지 않음이라는 태그는 소비자가 제거했을 때 처벌을 받는다거나 제거 시 보증이 무효화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1900년대 제조업자들은 매트리스의 충전재로 동물털, 오래된 병원 침구나 옷 등 정말 아무거나 사용했다고 해요. 그때는 별일이 아니었죠. 나중에 엄격한 법률이 만들어져 재활용 재료가 새 것인 것처럼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태그를 달게 된 거예요. 도요타의 로고는 그냥 아무 고리를 조합한 것이 아니에요. 겹쳐있는 세 개의 타원은 고객과 도요타의 마음을 하나로 합치겠다는 뜻입니다.
캘리포니아 롤의 재료는 김, 밥, 오이, 아보카도, 맛살입니다. 하지만 맛살은 게살이 전혀 아니에요. 맛살은 가짜 게살입니다. 게 대신 흰살 생선과 설탕을 섞어서 만든 거예요. 그런 다음 이 혼합물을 가열하고 눌러 모양을 만듭니다. 비츠의 로고는 빨간색 원 안에 소문자 B가 들어가 있는 모양이죠. 원은 인간의 머리를 나타내며 B는 헤드폰을 뜻합니다. 차창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점은 프리츠라고 합니다. 이 프리츠는 제조 과정에서 앞유리에 검은색 에나멜 칠을 하면서 들어가는데요. 자외선을 차단하고 금속과 유리 사이로 온도가 고르게 퍼지는 걸 도와줍니다. 유니레버 로고 안에는 24개의 기호가 숨겨져 있습니다. 세어볼까요? 태양, 비둘기, 식물, 불꽃, 고추, 숟가락, 그릇, 꽃, 아이스크림, 손, 머리카락, 입술, 소용돌이, 물고기, 옷, 벌, 입자, 포장지, 변형, 파도, DNA, 야자수, 심장, 아마도 선순환을 상징하는 기호까지. 이 회사가 믿고 생산하는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있죠. DNA요? 실핀은 평평한 부분이 아니라 지그재그 부분이 두피 위로 가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모발과 두피를 더 잘 잡아주어 핀을 더 오래 고정할 수 있다고 해요. 이 핀은 영어로 바비핀이라고 하는데 바비라는 런던 경찰의 별명을 따서 지어졌다고 해요.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지어낸 겁니다. 기호는 어디에나 있죠. 도로 표지판, 로고, 휴대폰, 이 모든 보편적인 기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그럼 블루투스 기호부터 하트 이모티콘까지 이 모든 기호의 수수께끼를 풀어보겠습니다. USB를 연결하기 위해 몇 번이고 뒤집고 또 뒤집으며 고생한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힘들죠? 하지만 원, 사각형, 삼각형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USB 심볼은 사실 드라이작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포세이돈의 삼지창이죠. 삼지창 끝의 세 가지 모양은 범용 직렬 버스, 즉 USB로 다양한 주변 기기를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모든 종류의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USB의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한 거죠. 앰퍼샌드, M&M, H&M과 같은 브랜드에서 확실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and라는 단어를 가장 쉽게 추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기호의 역사는 라틴어가 주어였던 고대 로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에게 and는 프랑스어의 에와 비슷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앰퍼샌드는 매우 긴 글자의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 발전했습니다. 토요타의 로고는 단순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지만 다소 의아하지 않나요? 자동차에는 4개의 바퀴가 있는데 로고는 3개의 원이 있잖아요. 알고 보니 이 로고는 1936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고 디자인 콘테스트에서 우승한 것이죠. 그 동그라미들이요? 그냥 무작위로 그려진 것이 아니라 분리하면 DOYOTA의 철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꽤 영리하죠? 저도 이걸 우승작으로 뽑을 것 같네요. 도대체 왜 우리는 이 울퉁불퉁한 거꾸로 된 삼각형을 하트 모양이라고 부를까요? 기원전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는 실피움이라는 식물이 있었습니다. 이 식물은 하트 모양의 씨앗을 가지고 있었고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식물에 열광했어요. 심지어 동전에 이 씨앗을 넣기도 했죠. 그리고 이 식물은 피임용 식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과 연관된 식물이 된 거죠. 방사선 기호가 추상 미술관에나 있을 법한 그림처럼 보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 그림이 실제로는 근처에 심각한 방사능이 있다는 경고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 그림은 1946년 버클리 연구원들이 만든 것입니다. 처음에는 파란색의 자홍색으로 시작해서 자홍색과 노란색으로 바뀌다가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검은색과 노란색으로 정착했습니다. 기호 자체는요, 원자에서 방사능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꽤 멋지죠? 이제 생물학적 위험 기호에 대해 알아봅시다. 어둡고 예술적인 잉크 얼룩 테스트에서 나온 것 같지 않나요? 원이 3개 구불구불한 검은색 선으로 나뉘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단순한 형태입니다. 1966년 다우 케미칼에서 만든 이 기호는 눈에 잘 띄지 않으면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여러 규칙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독성 물질이 생명체를 엉망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다음은 현대자동차의 로고입니다. 로고가 꽤 간단하죠? 원 안에 이탈릭체로 된 H만 있어요. 하지만 현대는 그렇게 단순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이 로고는 단순한 H가 아니라 두 사람이 악수하는 모습을 옆에서 본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잘 보이지 않는다면 이 작은 사진을 확인해 보세요. 현대자동차가 고객과 공유하는 번영과 좋은 분위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멋지죠? 블루투스, 마법 같아요. 기호가 멋진 문자 B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 북유럽 룬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당시 룬은 주로 직선을 사용하여 돌이나 나무에 새겼습니다. 블루투스 심볼은 두 개의 룬을 결합한 바인드 룬이라는 것입니다. 바이킹 버전의 문자 B와 H를 결합한 것으로 헤럴드 블루투스라는 전설적인 왕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왕관은 언제나 최고 권력자의 궁극적인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머리에 두르는 화려한 고리가 권력을 의미할까요? 한 가지 이론은 머리 위에 고리가 있는 전사들이 등장하는 기독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왕들이 신성한 권리로 통치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왕관이 성스러운 분위기를 풍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론은 맞지 않습니다. 왕관은 고대 그리스 신들이 썼던 디아뎀부터 시작하여 기독교 이전부터 사용되어 왔어요.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보세요. 일반적으로 엄지손가락은 승인의 표시죠? 하지만 왜 그럴까요? 고대 로마의 검투사 싸움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역사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전사가 다른 전사를 압도하고 있을 때 그들은 관중석의 VIP, 즉 로마 황제나 도시 관리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그 VIP는 엄지손가락을 들어 패자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엄지손가락은 잘했다는 신호처럼 들릴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 지옥의 굴레를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음양 상징은 기원전 14세기부터 존재해왔습니다. 도교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이 표시는 대립하는 힘 사이의 균형을 나타냅니다. 각각의 양쪽은 도덕과 영성 같은 모든 종류의 깊은 것들을 상징하며 서로의 특징을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징의 뿌리는 놀라울 정도로 직접적입니다. 음은 산의 어두운 면을 의미하고 양은 밝은 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심볼은 산 정상의 조감도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멋지죠? 파이를 좋아하시나요? 아니, 맛있는 속을 채운 디저트가 아니라 학교 수학 시간에 배운 파이를 좋아하시나요? 파이는 대략 3.141로 원의 넓이 등을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마법의 숫자입니다. 기원전 250년경 시라큐스의 아르키메데스가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가 직접 기호를 붙인 것은 아닙니다. 그건 윌리엄 존스였습니다. 그는 둘레라는 단어의 그리스어 첫 글자를 따서 파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십자가를 보는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두 개의 직선이 서로 교차하는 이런 유형의 십자가를 봅니다. 기독교 덕분에 꽤 유명해졌어요. 하지만 십자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더 오래된 십자가의 상징인 앙크가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이 상징은 생명의 열쇠라고 불리며 불멸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신성한 텍스트와 그림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는 요즘 유행하는 목걸이에서도 볼 수 있죠. 헤르메스 또는 머큐리의 지팡이는 많은 의료기관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헤르메스는 치료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도둑질에 더 관심이 많았죠. 하지만 기원전 1200년경 고대 그리스에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천재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트레이드마크는 뱀이 감겨있는 긴 나무 지팡이였습니다. 몇 천 년이 흐른 후 미 육군 의무단의 한 장교가 이 두 가지 상징을 혼동했습니다. 이런 괜찮아 라는 상징은 믿거나 말거나 특정 장소에서 여러분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양이 실제로 불교와 힌두교에서 신성한 상징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를 무드라, 특히 토론의 무드라라고 합니다. 무드라는 단순히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오하죠? 지금처럼 이렇게 생각 없이 사용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번개, 이렇게 작은 것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상징한 것은 없습니다. 파워레인저, 플래시, 휴대폰 충전소, 제우스의 분노 등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상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잘 알려진 상징 중 하나입니다.
그 기원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원시인과 네안데르탈인도 동굴에서 긁어 만들었죠. 북유럽, 로마, 그리스, 아메리카, 원주민 문명에도 문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에 대한 두려움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이 상징인 호루스의 눈 문신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문신이 건강과 회복을 의미한다는 사실은 잘 모르셨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호루스는 고대 이집트의 신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신 세스와 싸우다가 왼쪽 눈을 잃었습니다. 전능한 여성신 하토르가 마법으로 그의 눈을 회복시켜 주었죠. 그 이후로 이 상징은 건전한 건강과 통합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맥도날드의 심볼은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심볼 중 하나일 겁니다. 분명히 문자 M을 양식화한 것 같지만 마치 아주 특별한 왕국에 들어서는 것처럼 두 개의 황금색 아치를 표현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린다는 치과에서 인턴을 하고 있어요. 한 손에는 커피를, 또 다른 한 손에는 지갑을 들고 그녀는 차로 걸어가고 있어요. 열쇠를 꺼내지만 손에서 떨어져요. 가방을 차 위에 올려놓고 열쇠를 집어들고 문을 열고 시동을 걸고 차를 몰고 가버리죠. 그녀는 도로에 차를 세우고 가방을 차 위에 놓고 왔다는 걸 깨달아요. 린다는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와 뒤를 돌아봐요. 가방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린다가 다가가는데 트럭이 가방을 덮쳐요. 그녀의 화장품, 핸드폰, 책,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이 납작하게 부서졌어요. 린다는 뭉개져서 구부러진 튜브의 치약을 꺼내요. 치약을 손바닥에 짜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튜브 안이 완전히 엉망이 됐을 텐데 어찌 된 일인지 이 세 가지 색 줄무늬는 섞이지 않았네요. 같은 두께로 서로 평행하게 나오고 있어요. 린다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알아보기로 해요. 집에 와서 치약을 냉동고에 넣어요. 몇 시간 후 튜브를 꺼내어 반으로 잘라요. 안에 세 가지 색의 얼어붙은 물질이 보여요. 튜브에 이런 식으로 세 줄로 젤을 넣은 것 같아요. 튜브를 짜면 치약이 고르게 나와요. 좋아요. 그런데 왜 이 색깔들은 안에서 섞이지 않는 거죠? 린다는 액체, 기체, 그리고 부드러운 고체 상태 물질의 변형과 흐름을 연구하는 과학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걸 유동학이라고 불러요. 그들은 치약이 튜브 안에서 섞이는 걸 막기 위해 필요한 점도와 밀도를 만들고 이를 닦을 때 치약을 거품으로 바꾸기 위해 이 과학을 사용해요. 특별한 기계의 도움으로 치약을 튜브 뒷면으로 투입하죠. 내부의 각기 다른 줄무늬는 동일한 유동성을 가져요. 같은 압력을 받으면 같은 두께와 흐름을 유지해요. 상자 안에 있을 때 이 띠들은 더 풍만한 모양을 가져요. 하지만 이걸 쥐어짜면 노즐에 가까워질수록 얇아져요. 아무리 세게 눌러도 같은 속도로 일관성 있게 나오게 되죠. 치약은 눌린 후에 두께를 되찾아요. 마치 마시멜로가 뭉개진 후에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죠. 일부 치약 회사들은 튜브 안에 노즐에 연결된 작은 실린더를 장착해서 제품을 제공해요. 그들은 그 팩을 하얀 치약으로 채우고 실린더의 양쪽에 두 개의 컬러 젤을 조금 넣어요. 여러분이 치약을 짜낼 때 그게 실린더의 양쪽을 통과해서 컬러 젤을 용기 밖으로 밀어내죠. 그러면 모든 게 세 줄의 형태로 노즐을 통해 나와요. 치약에는 여러 가지 패턴이 있어요. 세 줄 또는 한 가지 색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흰색, 빨간색, 파란색이 통상적이죠. 하얀 줄무늬는 치아를 희게 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이게 치약의 필수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흰색 젤이 많이 함유되어 있죠. 파란 줄무늬는 상쾌한 숨결과 세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빨간색은 잇몸을 보호하고 강화시켜요. 이건 정해진 규칙은 아니라서 회사는 원하는 대로 줄무늬의 기능을 바꿀 수 있어요. 린다는 이 모든 지식으로 인해 약간 어지럽지만 모든 걸 이해한 것 같아요. 그녀는 칫솔에 치약을 짜고 생각해요. 왜 칫솔의 길이가 정확히 이 정도이고 왜 치약은 이걸 완전히 덮어야 하지? 솔의 모양은 다양하지만 솔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편안하게 닦을 수 있게 명확하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 치약의 양에 대한 작은 비밀이 있어요. 솔 전체를 덮을 필요는 없어요. 작은 완두콩 크기 하나면 이 닦기에 충분해요. 회사들은 여러분이 새 치약을 더 빨리 구매하도록 치약이 빨리 떨어지기를 바라죠.
린다는 이를 닦으며 21세기를 사는 게 얼마나 행운인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치약, 치과 의사, 의치. 치아를 치료하고 관리할 다양하고 많은 방법이 있어요. 그녀는 먼 과거, 치과 기술이 발명되기 훨씬 전에는 얼마나 어려웠을지 상상이 돼요. 모두 심각한 치아 문제가 있었고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그러지 않았어요. 동굴에 살던 사람들조차도 지금 우리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치아를 갖고 있었어요. 고고학자들이 이 증거를 발견했어요. 충치가 없는 완벽한 이를 가진 고대 두개골이 많아요. 린다는 믿지 않아요. 그녀는 자신의 전동 칫솔을 봐요. 그 고대 문명은 우리가 모르는 비밀 기술을 갖고 있었나 보네. 하지만 치과 기술은 없었죠. 어떻게 치아를 그렇게 건강하게 유지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먼저 치아가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내부는 상아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유연하지만 내구성이 강한 물질이죠. 외부는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인 에나멜로 덮여 있어요. 이것은 칼슘으로 만들어졌고 모든 치아를 싸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그냥 강력한 방패가 아니에요. 에나멜은 프리즘이라고 불리는 수십만 개의 얇은 섬유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의 프리즘은 부서지기 쉽지만 100만 개의 다발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할 수 있어요. 프리즘은 밧줄처럼 서로 밀접하게 꼬여있고 이상적인 치아 구조를 형성해요. 이빨이 생존의 완벽한 도구인 이유죠. 고기와 야채를 먹는 동굴에 사는 사람을 상상해보세요. 이 음식은 레스토랑의 스테이크나 샐러드와는 달라요. 그 당시 음식은 꽤 질기고 단단했어요. 그걸 씹기 위해서 강한 턱과 이빨을 갖고 있어야 했어요. 모든 식사는 엄청난 운동이었어요. 씹는 동안 고기와 야채의 섬유는 치아의 더러움과 치석을 닦아주었어요. 사람들은 강한 잇몸을 갖고 있었고 충치에 대해 몰랐죠. 그들의 치아는 사실상 무적이었어요. 여러 해가 지난 후 우리는 이 훌륭한 생존 도구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빵, 햄버거, 부드러운 파이, 그리고 오믈렛을 씹기 시작했죠. 치아는 더 이상 원래 겪어야 했던 부담을 받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약해진 거예요. 인류는 지구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식단에 직면해 있어요. 사람들이 메머드를 씹는 순간부터 식당에서 부드러운 미트볼을 주문하기 시작하는 순간까지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간단히 말해서 부드러움이 인체에서 가장 강한 물질을 장악했어요. 네, 치아는 약해졌지만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설탕이에요. 처음 설탕이 유럽에 유입되면서 충치가 나타났어요. 이 별미는 즉시 인기를 얻었어요. 사람들은 그걸 음식에 첨가했고 사탕처럼 그냥 큐브 형태로 먹었어요. 설탕은 고급의 고가로 여겨졌어요. 물론 아무도 이 제품이 충치를 일으킬지는 몰랐죠. 이 문제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새로운 치과 기술을 발달시키기 시작했어요. 설탕 말고도 다른 파괴자들이 있었죠. 여러분의 입에는 많은 박테리아가 있어요. 그중 대부분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나쁜 미생물을 제거하고 치아의 치석을 청소하는 걸 도와요. 하지만 치아 구조를 파괴하고 충치를 형성하는 해로운 세균도 있어요. 음식이 더 자연스럽고 투박했던 과거에 이 미생물들은 강한 치아에는 위협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린 탄수화물, 조미료, 다양한 첨가물, 그리고 설탕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요. 우린 해로운 박테리아를 증식시켜 더 강하게 되도록 돕죠. 생활 습관도 치아 건강에 영향을 미쳐요. 과거에 사람들은 들판, 숲, 그리고 산에서 음식을 얻어야 했어요. 대부분 활동적인 생활을 했고 많은 칼로리를 소모했어요.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일하지 않죠.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게 메머드를 잡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활동 부족은 칼로리를 제공해요. 여분의 칼로리와 세균은 위장병을 발생시켜요. 장에서 나온 가스와 산은 구강으로 들어가 치아도 파괴해요. 이제 비교를 위해 이 녀석들을 보세요. 고양이, 사자, 곰, 호랑이, 소, 그리고 이빨을 가진 다른 동물들은 여전히 수백만 년 전에 먹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먹어요. 그래서 이빨에 거의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많은 토착민 부족들도 완벽한 치아를 갖고 있어요. 린다는 이 모든 게 사실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럼 우린 이걸 어떻게 하죠? 먼 외딴 섬으로 가서 바나나를 먹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설탕을 적게 먹고 하루에 2번 칫솔과 치실로 이를 닦고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면 모든 게 괜찮을 겁니다. 다양한 종류의 치즈에 구멍이 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스위스 치즈는 이산화탄소를 생성하는 특수 박테리아로 만들어져요.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면 풍선껌처럼 부풀어 치즈눈이라고도 하는 작은 분화구가 생겨요. 그런 다음 치즈는 식지만 구멍은 그대로 유지돼요. 매년 400억 개 이상의 오레오가 만들어져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조 쿠키죠. 이 쿠키에 찍힌 기하학적인 디자인은 유럽 품질의 상징인 나비스코 로고가 오레오라는 단어로 둘러싸고 있어요. 윌리엄 터니어는 1952년에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초콜릿 쿠키 디자인을 만들었어요. 재사용 가능한 병을 사용한다면 가끔 냄새가 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일반 물에만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냄새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냄새가 나는 것은 물 때문이 아니라 물 속의 미생물 때문이에요. 병에 담긴 물을 마시면 침과 땀의 입자가 그 안에 남아 있어요. 그러한 박테리아가 물병에 쌓이기 시작하면서 냄새를 유발하는 거예요. 따라서 재사용 가능한 물병을 선택했다면 박테리아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일 세척하세요. 세척 후에는 완전히 말려서 다시 사용하세요. 청바지뿐만 아니라 경찰관 제복도 파란색이에요. 최초의 공식 경찰관은 19세기 런던에서 등장했어요. 군인들이 이미 착용하고 있던 빨간색과 흰색 제복과 대비를 이루기 위해 파란색 제복을 입게 됐어요. 그로부터 20년 후 미국에서 경찰 제복이 채택되었고 경찰도 그 패턴을 따랐어요. 오늘날에도 제복은 여전히 파란색이에요. 좋은 색상으로 입증됐기 때문이죠. 어두운 시간에는 잘 보이지 않고 경찰관이 눈에 띄지 않은 채로 사물들과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어요. 또한 얼룩은 어두운 소재에선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경찰관이 파란색 옷을 입는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고 색으로 그들을 알아볼 수 있는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아기 당근은 작고 일반 당근과 달리 젖어 있어요. 인간 아기와 다르지 않죠? 아기 당근은 특별한 종류의 당근이 아니라 일반 당근의 겉부분과 껍질을 잘라낸 다음 예쁘게 보이도록 다듬어 만든 당근이에요. 문제는 수분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반 당근은 수분을 가두는 층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 약간의 수분이 남아있어요. 잘게 다져진 아기 당근은 쉽게 건조해질 수 있죠. 그래서 보통 물이 약간 들어있는 봉지에 담아 판매해요. 청바지에는 처음부터 금속 리벳이 있었어요. 최초의 청바지를 만든 제이콥 데이비스는 바지가 찢어지기 쉬운 부위인 지퍼 앞 천이나 주머니에 구리 리벳을 추가해서 청바지를 더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오늘날 구리 리벳은 청바지 특유의 전통적 상징으로 장식적인 목적이 더 강해요. 청바지의 또 다른 특별한 점은 별다른 용도가 없어 보이는 작은 주머니예요. 지금은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수년 전 많은 카우보이들이 청바지를 입던 시절엔 배중 시계를 넣기 위해 주머니가 특별히 만들어졌었어요. 또한 당시 청바지에는 시계 주머니인 작은 주머니와 앞쪽이 큰 주머니 2개, 뒷면의 주머니 1개 등 총 4개의 주머니만 있었어요. 자동차 헤드레스트는 편안함을 위한 것이고 탈착식인 건 안전을 위한 것이에요. 헤드레스트를 빼내면 2개의 튼튼한 금속 바가 있어요. 차가 잠기거나 차 안에 갇혔을 때 이 바를 이용해 창문을 부수고 탈출할 수 있어요. 달걀을 깨고 난 후 가끔 보이는 작은 붉은 반점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작은 핏자국은 암탉이 알을 낳을 때 혈관이 파열되어 생길 수 있어요. 이러한 핏자국이 있는 달걀은 먹어도 안전하지만 원한다면 그 핏자국을 제거할 수 있어요. 계란의 맛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안심이 되네요. 산 모양의 토블론 로고 안에 곰이 뒷다리로 서 있는 이미지가 숨어 있어요. 요들러를 먹어치우려는 참일까요? 아니에요. 토블론 창립자가 이 삼각형 초콜릿을 개발한 곳인 스위스 최대 도시 중 하나, 베른의 상징이 바로 곰이기 때문이죠. 토블론 창립자의 가족 이름인 토블러와 꿀의 아몬드 누가를 뜻하는 이탈리아어 토로네에서 따온 이름이기도 해요. 컵라면 아래 공간은 운송 중에 면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이 기술을 미들 서스펜션이라고 하는데요. 스티로폼 컵에서 면을 더 잘 보호할 뿐만 아니라 면이 더 균일하고 빠르게 부드러워지도록 도와줘요. 볼펜통에 뚫린 구멍이 아무 용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실제로는 용도가 있어요. 이 구멍은
잉크가 더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주는 벤팅 시스템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펜의 내부와 외부에 균일한 공기 압력이 생성돼서 잉크가 쉽게 포인트에 흘러 들어갈 수 있어요. 간장병에 2개의 주둥이가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소스는 액체라 병을 뒤집으면 금방 흘러나오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아시아 음식 애호가들은 일생에 한 번 이상 간장을 흘린 적이 있다고 인정할 거예요. 그래서 요즘 레스토랑에서는 2개의 주둥이가 있는 특수병에 간장을 담아 제공하는 것을 선호해요. 이 디자인을 사용하면 소스가 나오는 시기와 양을 조절할 수 있어요. 한 스파우트에 손가락을 대고 다른 스파우트에 소스를 따르기만 하면 돼요. 손가락으로 주둥이를 꾹 누르면 소스의 흐름이 멈추고 손가락을 떼면 다시 흘러요. 그리고 식당에선 손가락을 떼지 마세요. 모두가 놀라게 될지도 몰라요. 기차나 버스 좌석이 이상한 무늬의 천으로 덮여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좌석의 세균과 얼룩을 가리기 위해 이러한 패턴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오, 이런. 색상이 밝고 무늬가 많을수록 승객이 얼룩을 알아차리기도 역겨움을 느끼기도 어려워요. 또한 패턴이 너무 못생겨서 아무도 얼룩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래 보고 싶어 하지 않죠. 따라서 패턴은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고 혹시 보더라도 눈에 덜 띄게 하기 위해 존재해요. 평범한 흰색 좌석이 있는 버스는 절대 없을 거예요. 탄산음료 캔의 금속 탭은 돌릴 수 있어요. 빨대를 제자리에 끼워 놓을 수 있어서 꼭 입에 물고 있지 않아도 돼요. 이 고정식 탭은 60년대 초에 만들어진 푸딩 탭을 대체했어요. 그거 기억하시죠? 상당히 날카롭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곳에 쉽게 버려질 수 있었죠. 이제 빨대를 바로 꽂을 수 있어요. 또한 거품을 만들어서 3살짜리처럼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가끔 옷을 구매할 때 여분의 단추와 원단 견본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 천은 분명히 구멍을 메우는 데 사용되지만 특정 표면에 대한 다양한 세제의 효과를 테스트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의류 전체를 빨기 전에 세탁 과정을 테스트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에스컬레이터에는 계단에 노란색 선이 있는 것과 비슷한 이유로 푹신한 검은색 브러쉬가 있어요. 사람들이 위험한 곳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이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건 아닌데다 가끔 옷이 계단 가장자리나 스커트와 만나는 지점 가까이에서 늘어질 수 있어요. 브러쉬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작은 장벽이에요. 또한 보풀을 잡아주고 다른 작은 물건이 틈새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중국 식당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테이크아웃 용기는 음식을 집으로 가져갈 뿐만 아니라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테이크아웃 용기는 접시로도 사용할 수 있어 음식을 바로 먹을 수 있고 접시가 더러워질 염두도 없어요. 유후, 실제로 1894년에 갓 껍질을 벗긴 굴을 운반하기 위해 특허를 받았고 굴통으로 알려졌어요. 이후에는 음식이 새지 않는 용기로 개조되어 사용됐죠. 동전의 가장자리에 작은 용기가 있는 이유가 궁금한 적이 있나요? 동전의 가치가 더 높았던 옛날의 남은 흔적이에요. 위조범들은 금화나 은화로 팔아 이익을 남기기 위해 가장자리를 쉽게 깎아낼 수 있었어요. 어떤 동전이 위조됐는지 훨씬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용기가 만들어졌죠. 오늘날에는 필요하지 않지만 동전에는 여전히 그 변경된 스타일이 남아있어요. 모든 크래커와 일부 쿠키에는 최종 제품의 올바른 식감을 위해 구멍이 있어요. 이 작은 구멍은 수증기가 빠져나가 크래커와 쿠키가 부서지지 않도록 해줘요. 도커라고도 하는 이 구멍이 없었다면 과자 내부에 수증기가 쌓였을 거고 최종 결과물은 맛있었을지 모르지만 모양은 이상해졌을 거예요. 개는 낮잠을 자기 전에 원을 그리며 걷는 것을 좋아해요. 조상으로부터 이러한 행동 패턴을 물려받았죠. 당시에는 특별한 강아지 침대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키가 큰 풀을 밀어서 일종의 낮잠 장소를 만들어야 했고 게다가 보너스로 이러한 움직임은 초목에 숨어있는 모든 동물들을 놀라게 했을 거예요. 도넛이 고리 모양인 이유도 비슷해요. 도넛의 중앙에 구멍이 없었다면 반죽이 항상 덜 익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1950년대에는 도넛 가게가 늦게까지 문을 여는 몇 안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도넛은 종종 경찰과 연관되어 있어요. 도넛 가게는 경찰관들이 야간 근무 중에 먹을 것을 사거나 서류 작업을 처리하기엔 완벽한 장소였어요. 청바지의 겉면이 파란색이고
안쪽이 흰색인 이유는 전을 짜는 현명한 방법 덕분이에요. 날실에는 염색을 하고 C실에는 색을 입히지 않고 흰색으로만 직조해요. 이러한 방식으로 제조업체는 각 의류에 필요한 염료의 양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청바지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조수석의 안전벨트에는 패브릭 루프가 있습니다. 큰 압력을 받으면 고리의 스티치가 찢어져 여분의 천이 승객을 완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몇 인치의 여유 공간은 위급한 상황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석 쪽에는 없는데요. 운전자는 핸들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안전벨트가 없는 것이 더 안전하거든요. 안전벨트는 원래 19세기 중반에 발명되었지만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일반화되었습니다. 충돌 전 감지 기술은 안전벨트 및 기타 기능의 안전성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기술은 차량 충돌을 효과적으로 예측해서 안전벨트를 자동으로 조이고 에어백을 정렬하고 브레이크를 미리 로드해서 충격을 줄이도록 지시해요. 매년 600만 건의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모든 자동차는 사고 경감뿐 아니라 차 안에서 사람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안전 기능을 계속 개발해야 합니다. 자동차 자체를 구성하는 소재는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합금에서 탄소 섬유 복합재에 이르기까지 지난 25년 동안 대체되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경량 소재는 연비 효율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사고를 당했을 때 크럼플 존을 만들어줍니다. 자동차가 다른 물체와 충돌할 때 크럼플 존은 충돌로 인한 에너지를 흡수해요. 이로 인해 차량에 더 많은 손상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승객에게 가해지는 충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앞뒤 범퍼는 매우 과소평가되어 있는데 자동차에 사용된 오랜 역사 덕에 사용하지 않은 시기를 상상할 수 없어요. 범퍼는 1800년대 후반에 발명되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진화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범퍼가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정도예요. 하지만 범퍼는 단단한 철근 주위에 압축성 폼이나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외부 커버 아래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량의 모든 창문은 유리로 만들어졌지만 앞유리는 비산 방지 버전으로 제작됐어요. 라미네이트 처리되어 있어 어떤 충격에도 유리 파편이 앞좌석으로 떨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일반 유리는 1950년대까지 사용됐어요. 자동차가 대중화되면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유리를 개조하기 시작했죠. 에어백은 항상 존재했던 또 다른 일반적인 기능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1968년에 처음 발명되어 시대를 앞서 나갔습니다. 에어백은 서서히 인기를 얻었고 자동차에 대한 안전 예방 조치를 통해 결국 1998년에야 모든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장착할 수 있게 됐어요. 이후 에어백은 스티어링 휠 내부의 에어백에서 발전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차량에 따라 차량 전체에 배치되어 모든 잠재적 승객을 보호할 수 있어요. 온보드 컴퓨터에 연결된 충돌 센서는 충돌이 발생하면 이를 감지하여 에어백을 작동시켜 수 밀리초 내에 부풀려 눈 깜짝할 사이에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해요. 날씨를 예측하기는 어렵고 도로의 접지력을 판단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수 있어요. 1960년대 후반 차량에 잠김 방지 제동 시스템 ABS가 도입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190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설계로 많은 항공기에 사용됐어요. ABS는 곧 모든 차량의 필수품이 되어 미끄러운 노면에서 트랙션을 유지하고 제동 시 완벽한 제어를 보장합니다. 오늘날 ABS는 매우 발전해서 최신 버전에서는 강한 맞바람이 불 때 더 잘 감지할 수 있게 됐어요. 1948년에 처음 발명된 크루즈 컨트롤은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날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은 차량이 정속 주행 중 전방에 느린 차량이 감지되면 속도를 조절해서 앞차와 속도를 맞추는 기능이에요. 다른 고급 버전은 앞차가 같은 속도로 주행하는 것을 확인한 후 차량이 완전히 정지하도록 할 수도 있어요. 길고 외로운 도로를 몇 시간 동안 운전하다 보면 상향등을 켜는 걸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자동 상향등은 빠르게 보편화되고 있어요. 첨단 카메라 모듈은 통과하는 빛의 종류를 쉽게 파악하여 하이빔이 필요한 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 상향등은 1950년대부터 사용되어 왔지만 빛에 민감한 센서에 의존했기 때문에 신뢰성이 매우 떨어졌는데요. 새로운 버전은 태양, 자동차 라이트, 심지어 표지판의 반사광까지 광원을 식별할 수 있어 다른 운전자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매년 약 40만 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사각지대, 즉 반쯤 보이지 않는 구석에 누가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골치 아픈 일이에요. 차량 후방 범퍼에 장착된 태양열 센서와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은 인접 차선을 감시하고 식별해요. 이러한 시스템은 대시보드에 불빛이 깜빡이거나 경고음이 울리는 방식으로 운전자에게 옆 차선에 차량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각지대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년 160만 건의 교통사고가 문자메시지와 음전으로 인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피로는 전체 교통사고의 최대 10%를 차지합니다. 운전자 주의 모니터는 이 두 가지 통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 시스템은 운전자가 도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차량의 움직임과 스티어링 고정 정도를 모니터링하는 센서를 통해 작동합니다. 운전자가 완전히 깨어있지 않거나 휴대폰으로 인해 약간 주의가 산만하다고 판단되면 시스템이 휴식 시간을 제한하는 신호를 보내요. 타이어는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 중 하나이며 운전자의 모든 주행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많은 안전 기능이 타이어 자체의 독립적인 기능에 의존해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를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은 4개의 타이어 모두의 공기압을 점검하여 타이어가 파열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공기압을 높여야 하는 시기를 알려줍니다. 끊임없는 기술 발전으로 장거리 주행 시에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어요. 차선 이탈 경고는 도로의 선에 초점을 맞춰 차량이 차선 안에 머물도록 해요. 차량이 신호 없이도 도로의 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카메라 기반 기능이 이를 식별해서 운전자에게 신호를 보내죠.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은 차량이 경계 차선을 침범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식별해요. 차량이 너무 가까워지면 스티어링을 재조정하고 차량을 적절한 차선 내에서 중앙으로 이동시켜요. 고급 차량의 다른 기능에는 자율주행 기능이 있습니다. 오토파일럿 시스템은 크루즈 컨트롤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어요. 설정된 속도를 유지하면서 차량이 의도한 차선 내에서 스스로 조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차선을 변경하여 더욱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하죠. 일부 안전 기능은 이제 막 전 세계 자동차 모델에서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여 주변의 보행자와 동물을 살피는 나이트 비전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인포메이션 화면 내에서 정면을 바라보며 열 신호를 통해 물체를 식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14억 대 이상의 자동차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세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의 수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 기능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계속 발전할 거예요. 적외선 헤드라이트는 폭풍 후 눈, 안개 등 시야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할 겁니다. 추월하는 운전자의 시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모든 조건에서 운전자의 가시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될 거예요. 운전자 오버라이드 시스템은 곧 사람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식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도로에서의 무모한 행동이나 기타 안전 예방 조치로 인해 자동차가 스스로를 완벽하게 제어해서 승객과 운전자의 안전을 모두 보장하는 기능을 곧 갖추게 될 거예요. 증강현실 앞유리는 이미 초기 개발 단계에 있으며 대시보드에서 앞유리에 반사되는 일부 표시기를 제공해요. 따라서 머지않아 운전자가 도로에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도록 지도와 알림을 통해 필요한 모든 길 안내가 운전자 바로 앞에 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에어백은 곧 탑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차량 내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충돌이 확실하게 감지되면 차량 외부에서도 작동할 거예요. 에어백이 바깥쪽으로 부풀어 오르면서 차량 외부 전체를 덮어 충격을 크게 줄여줍니다. 차체를 보강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미래 자동차 기술은 매우 진보적이어서 자동차 자체가 인간 운전자가 아닌 다른 자동차와 독자적인 형태의 통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자동차가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도로의 장애물이나 문제, 기상 이변을 파악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경로를 보장할 거예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의 특별 손님, 쓰레기 봉투를 환영해 주시죠. 캐나다의 발명가들은 약 70년 전에 대체할 수 없는 이 생필품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니지만 쓰레기 봉투는 색깔, 모양, 크기가 아주 다양하죠. 그리고 쓰레기 봉투의 기본적인 목적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에게 깜짝 선물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로는 심지어 원하지 않는 의사소통을 막을 수도 있다고요. 나중에 얘기하죠. 한번 여러분께서 평생 쓰레기 봉투를 잘못 사용해 왔는지 알아보자고요. 쓰레기 봉투를 자세히 보시면 아마 솔기가 뒤집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사실 이 봉투는 흔들어서 여는 게 아니에요. 봉투를 모자처럼 쓰레기통 위에 놓고 가운데를 쓰레기통 안으로 밀어 넣어주시면 돼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만 하는 실수는 아니니까요. 이 놀라운 트릭은 온라인에서 엄청난 인기를 탔어요. 조회수도 수백만 건을 기록했죠. 당장 머리를 염색하거나 벽에 페인트 칠을 하거나 도자기 공예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따로 작업복이 없다고요? 걱정 마세요. 비닐봉지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일단 몸통이 들어갈 만큼 넉넉한 봉지를 찾으세요. 아래에 머리를 넣을 구멍 하나와 팔을 넣을 구멍을 옆구리에 2개 만들어주세요. 짜잔! 다른 비닐봉지로 머리카락을 보호해줄 모자를 만들 수도 있어요. 작업이 끝나면 이 수제 작업복을 세탁하여 재사용할 수도 있고요. 다음 꿀팁은 돈을 절약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딱입니다. 원래부터 비닐봉지처럼 생긴 우비 대신 진짜 비닐봉지를 사용해보세요. 얼굴만 동그랗게 자르면 바로 쓰고 다닐 수 있어요. 재사용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플라스틱 병을 사용해서 재활용 봉투 디스펜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큰 병을 준비해주세요. 탄산음료나 세제통 정도면 될 거예요. 중요한 건 모양입니다. 고든 모양이어야지 봉지를 안에 쉽게 수납할 수 있거든요. 병을 씻은 후 말리고 병목을 잘라내주세요. 그리고 뒤집으면 짜잔! 봉지 디스펜서가 완성됐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하여 스티커나 취향에 맞게 글씨를 쓰고 색칠해서 꾸며 DIY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 완성이 됐으면 병 뒷면에 양면 테이프를 써서 부엌 벽이나 찬장 문에 이 디스펜서를 붙여보세요. 오랫동안 완벽한 주말 하이킹을 계획해봤다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하이킹 장소에 도착했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만약 젖은 잔디 위에 옷이나 장비를 올려놓아야 한다면 비닐봉지가 유용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대형 쓰레기 봉투를 이용하여 비상용 침낭 커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가 온 뒤에는 침낭 밑에 깔 수 있는 멋진 매트리스 역할을 해주겠죠? 그러면 습기 걱정 없이 아늑한 낮잠을 잘 수 있을 거예요. 땅에 놓여있는 부드러운 나뭇잎과 지프로 봉지 안을 채워주시면 끝! 야외에서 친구들과 캠핑을 할 때 큰 쓰레기 봉지를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시 샤워실, 화장실 또는 탈의실을 직접 만들 수 있어요. 그냥 나무에 걸어두세요. 아무도 여러분을 볼 수 없을 겁니다. 가장 좋아하는 신발이 쉽게 젖는 소재라면 양말을 건조하게 유지하는 쉬운 팁을 알려드릴게요. 양말 위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봉지의 가장자리를 양말이나 바지에 넣고 신발을 신어보세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단점이 있습니다. 발이 신발 안에서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 비닐봉지 양말은 청바지가 너무 꽉 껴서 발이 안에 들어가지 않을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최악의 순간에 가방이 찢어진 적이 있으신가요? 손잡이가 달린 비닐봉지는 비상 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봉투 안에 물건을 넣고 손잡이에 팔을 끼우시면 준비 완료! 쓰레기 봉투는 책커버로 쓰기 좋은 재료이기도 해요. 다양한 색상의 봉지를 재사용하여 좋아하는 책에 독특한 무늬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새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짐을 싸고 계시네요? 갑자기 박스가 떨어졌다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해도 문제 없습니다. 큰 쓰레기 봉투에 남은 물건을 넣어보세요. 상자와 달리 비닐 포장은 비나 눈으로부터 여러분의 물건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쓰레기 봉투는 특히 담요, 베개, 인형 등을 쌀 때 좋아요. 옷이나 인형을 진공 포장해야 한다면 짐을 쓰레기 봉투에 넣고 진공 청소기 튜브를 봉지에 넣은 후 전원을 켜세요. 진공 청소기가 봉지에 남아있던 공기를 모두 제거해서 여행 가방이나 지하실의 공간을 절약해 줄 거예요. 정말 특별한 사람이 로맨틱한 저녁을 함께 만들자고 여러분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드디어 뛰어난 요리 솜씨를 모두 보여줄 때가 왔어요. 하지만 초대한 사람에게 앞치마가 없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새 옷에 얼룩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큰 쓰레기 봉투를 이용해서 비상용 앞치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타일리시한 의상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쓰레기 봉투 옷을 보신 적 있으세요? 연예인들과 유명 패션 브랜드에서는 이따금씩 쓰레기 봉투처럼 보이는 의상들로 관객들을 충격에 빠뜨리죠. 그중 일부는 실제로 청과 같은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여 만든 옷이에요. 고가의 원단을 구입해 사용할 여력이 없는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인기 있는 옵션이죠. 쓰레기 봉투는 매우 유연해서 미래적인 옷을 위한 패턴을 만들 때 아주 유용한 소재입니다. 쓰레기 봉지를 활용하는 DIY 프로젝트의 가능성은 거의 무한합니다. 봉지로 조명갓, 옷 커버, 작은 메이크업 파우치, 메이크업 정리함, 재활용 유리잔 등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쓰레기 봉지로 바구니, 가방, 그리고 러그를 뜨기도 합니다. 수작업으로 러그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 봉지를 같은 크기로 잘라서 길게 자른 걸 따아주세요. 그리고 다 따았으면 나선형으로 꼬아서 겹겹이 묶거나 붙여주세요. 이 전체 작업이 뜯어지지 않도록 중간부터 가장자리까지 마치 별을 그리듯 재봉틀로 바느질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따은 끈은 비상용 끈이나 밧줄, 선물과 꽃을 장식하기 위한 수제 리본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 제작에서도 쓰레기 봉투는 진짜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촬영을 하는데 햇빛이 너무 밝다면 모든 창문에 흰색 쓰레기 봉투를 씌워 빛을 분산시키거나 화이트 밸런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검은색 암막 쓰레기 봉투는 실내의 햇빛을 빈틈없이 막아주는 차양막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흰색 봉지를 사용하여 보조 조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봉지를 풍선처럼 부풀리고 조명 옆에 두세요. 하지만 너무 뜨거워지지는 않도록 LED 조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뜨거운 다리미를 쓰면 비닐봉지가 녹을 테니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화려하고 저렴한 재료로 독특한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독특하고 고급스러운 꽃병을 만들고 싶나요? 먼저 그릇에 종이를 감싸주세요. 그런 다음 그릇에 비닐봉지를 겹겹이 감싸주세요. 이제 위에 종이를 한 겹 더 얹고 그릇 전체 표면에 부드럽게 다림질을 해주세요. 짜잔! 비닐이 녹아서 멋지고 친환경적인 새 꽃병이 생겼습니다. 쓰레기 봉투로 매우 멋진 음향 효과도 낼 수 있어요. 만약 비가 오지 않는 사막에 사는데 편안한 소리를 듣고 싶다면 비닐봉지를 사용하세요. 어른처럼 대처하는 게 가장 좋지만 불가능하다면 빠른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다음번에 짜증나는 사람이 전화를 한다면 지금 당장 말할 수 없는 이유를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쓰레기 봉투를 휴대폰 스피커에 대고 여보세요 라고 소리치면 됩니다. 잘 안 들릴 거예요. 여러분도 이 트릭을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기가 비행기 표면 주변을 쉽게 흐르게 하고 비행 동안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비행기 날개는 매끈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볼록한 노란색 갈고리를 더했을까요? 분명히 공기역학에 방해가 될 텐데 말이죠. 네, 그렇지만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장치예요. 비행기가 공해에 비상 착륙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어요. 비행기가 물 위에서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구조보트가 승객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이곳으로 항해해요. 승객들은 날개 위에 위치한 비상구를 통해 비행기에서 나갑니다. 문이 열리기 전에 탈출 슬라이드가 부풀어 올라요. 승객들은 날개 위를 걸어서 슬라이드로 내려가야 해요. 하지만 날개 표면이 물 때문에 미끄러워요.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승무원들은 구조용 밧줄을 설치합니다. 밧줄 한쪽 끝은 문에 연결하고 다른 한쪽 끝은 이 갈고리를 통과시켜서 날개 가장자리에 연결해요. 대피할 때 이 밧줄을 난간처럼 잡으면 넘어지지 않아요.
또한 밧줄과 이 갈고리로 구조보트를 날개에 연결해서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멀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행기는 기종, 날씨 조건, 조종사의 기량에 따라 10분에서 60시간 동안 물 위에 머무를 수 있어요. 주 출입구와 비상구 모두 승무원을 위한 여분의 손잡이가 있습니다. 대피하는 동안 사람들은 패닉에 빠지고 승무원들을 넘어뜨릴 수 있어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 승무원들은 이 손잡이를 잡아요. 비행기의 안전벨트는 자동차와는 조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용 안전벨트는 수평 타격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요. 비행기는 난기류를 통과할 때 위아래로 흔들려요. 허리벨트는 승객이 천장에 부딪히지 않게 해줍니다. 승무원들은 수갑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승객에게 채울 수 있어요. 만약 누군가가 나쁘게 행동하고 비행을 방해한다면 승무원은 그런 승객을 좌석에 묶어둘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 수갑이나 플라스틱 타일을 사용해요. 이것은 비행 중에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러고 나서 착륙 후에 난폭한 사람을 신고하고 경찰에 넘깁니다. 비상시에는 산소 마스크가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추가적인 기능이 있어요. 압력을 균등하게 하고 패닉을 예방하는 거예요. 기압은 난류로 인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과 함께 산소 마스크는 승객들이 침착하도록 도와줘요. 좌석은 안전한 피난처예요. 좌석 밑에 있는 구명조끼는 익사를 막아줍니다. 또한 좌석 표면은 방수 소재로 되어 있어요. 만약 선실에 물이 들어가면 좌석은 젖지 않기 때문에 춥지 않도록 해줄 거예요. 내화성도 있어요. 덮개는 불이 실내에서 번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승객들을 불길로부터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기능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안심할 수 있어서 좋죠? 앞좌석의 접이식 테이블을 해먹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테이블 주위에 벨트, 담요 또는 수건을 묶고 발을 뻗으세요. 좌석 위 벽에 있는 검은 삼각형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승객 입장에서는 아름다운 비행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날개가 가장 잘 보이는 좌석을 표시해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삼각형은 사진 촬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승무원들은 이 표시 아래 창문을 통해 항공기의 상태를 감시합니다. 날개가 얼거나 엔진에 불이 붙거나 조종사가 어떤 문제에 대한 신호를 받는 경우를 가정해 보세요. 그런 경우 승무원들은 재빨리 삼각형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상황을 평가할 거예요. 삼각형 아래에 앉아 날개를 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날개가 비행기의 아랫부분에 위치할까? 창문 위나 중앙에 설치하면 될 텐데. 사실 어떤 비행기에는 날개가 중간 혹은 더 높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위치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엔진과 터빈은 날개 아래에 있습니다. 지면에 가까워서 수리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리고 바다에 비상 착륙할 때 날개는 구조 쿠션 역할을 해요. 날개는 비행기를 물 위에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날개 아래에 비어있는 연료 탱크도 비행기가 표면에 머무르도록 도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위치는 위험도 따릅니다.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터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다행히 꼼꼼하게 청소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가운데 날개가 있는 비행기는 공기 저항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전투기와 초음속 항공기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요. 대형 화물기는 선체 상부에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 덕분에 비행기는 지면에 가까이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화물을 싣는 게 더 쉬워요. 또한 쓰레기가 터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날개가 높은 비행기는 준비되지 않은 활주로에 착륙해도 안전해요. 이런 비행기의 공기 역학은 그런 날개들 덕분에 더 잘 작동합니다. 공기 저항이 적어서 화물을 더 빨리 배달할 수 있어요. 마스크 안에 있는 산소는 화학물질의 조합입니다. 산소 탱크를 운반하는 건 항공사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무게를 증가시켜 추가적인 연료 소비로 이어지죠. 그래서 항공사들은 화학산소 발생기를 사용합니다. 머리 위 패널에 있어요. 바륨, 나트륨, 칼륨 화합물이 들어있는 작은 탱크가 있어요. 그것들이 섞여서 고온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산소를 방출해서 마스크 안에 흐르게 해요. 창문에 난 작은 구멍들은 유리가 깨지는 걸 막아줍니다. 항공기 내부의 기압은 외부의 기압보다 훨씬 더 강해요.
그 차이는 너무 커서 공기가 한쪽 유리를 깨뜨릴 수 있어요. 이를 막기 위해 작은 구멍을 뚫습니다. 공기가 구멍으로 침투하여 창문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여줘요. 그리고 같은 이유로 비행기 창문은 둥근 모양을 하고 있어요. 공기의 균등한 분배에 이상적이죠. 만일 정사각형이나 삼각형이라면 습기가 있는 기류가 모서리에 쌓일 거예요. 그것은 파괴로 이어져요. 게다가 구멍 덕분에 모든 습기가 말라요. 창문은 삼중 유리로 만들어집니다. 외부 유리는 압력을 견뎌요. 가운데 유리는 퓨즈처럼 작동해요. 세 번째 층은 승객이 두 번째 층을 만지지 못하도록 보호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한 층으로도 비행할 수 있겠지만 위험할 거예요. 바퀴에도 추가적인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행기 바퀴는 착륙하는 동안 엄청난 압력을 받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터지지 않을 거예요. 타이어는 실제로 받는 압력보다 5배에서 7배 더 큰 압력을 견딜 수 있어요. 문에 화장실 표지판 보이세요? 그 밑에 비밀 빗장이 있어요. 승무원들은 외부에서 문을 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생활 보호를 기대하지 마세요. 물론 다른 승객이 그렇게 하는 건 금지되어 있어요. 객실 승무원이 비상시에 문을 열 수 있어요. 승무원이 비행 중에 객실을 통과할 때 항상 좌석 위 상단 선반에 손을 댑니다. 짐칸이 닫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칸의 바닥을 따라 울퉁불퉁한 모서리 형태의 손잡이가 있어요. 승무원들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 그걸 붙잡아요. 특히 화장실 가는 길에 앉은 승객들의 좌석을 만지고 싶지 않다면 꽤 편리할 거예요. 날개 아래에 터빈을 설치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에 비행의 공기 역학을 향상시키기 위해 터빈을 비행기의 꼬리 부분에 설치했었어요. 엔진 중 하나가 작동을 멈추면 선실은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네, 비행기는 하나의 터빈만 작동하면 날 수 있습니다. 또한 꼬리 부분에 설치한 터빈 덕분에 날개는 더 얇고 유선형이 됐고 그건 공기 역학에 도움이 됐어요. 하지만 이런 구조는 추가 비용을 의미했어요. 꼬리 부분의 엔진은 유지 보수가 불편했습니다. 높은 곳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정비를 하려면 특별한 장비와 여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물론 티켓 가격도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돈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날개 밑에 터빈을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이륙하기 전에 기내 불빛이 깜빡거리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이 현상은 조종사가 공항 전원 공급 장치에서 비행기를 분리하고 기내 전원 공급 장치로 전환할 때 발생합니다. 빠르게 전환하면 깜빡임이 발생할 수 있어요. 다음번엔 달걀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하는 레시피를 따를 때 이렇게 해보세요. 마늘 한쪽을 까서 손가락에 문질러요. 달걀을 깨서 조심스럽게 그릇에 담아요. 마늘 묻은 손가락으로 노른자를 잡아보세요. 짜잔! 이제 달걀 흰자에서 얼마나 완벽하게 분리되는지 감탄해도 돼요. 달걀 껍질 까는 때라면 두 가지 쉬운 방법이 있어요. 달걀이 요리할 때 끓는 물에 베이킹소다 한 티스푼을 넣어요. 이렇게 하면 계란 껍질을 훨씬 쉽게 깔 수 있어요. 계란이 준비되자마자 흐르는 찬물에 넣어두어도 좋아요. 계란 껍질이 훨씬 쉽게 까질 거예요. 그리고 계란 껍질을 까는 동안 손을 대지도 않을 거고요. 도로 측면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로 졸음 방지선이 있어요. 주요 기능은 운전석에서 졸고 있는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차가 도로에서 방향을 틀기 시작하면 타이어가 선으로 넘어가면서 소리가 나면서 운전자를 깨워요. 반찬통에 부착된 가격표와 라벨은 생각보다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뜨거운 물과 세제를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 헤어드라이기를 써보세요. 1분 정도 뜨거운 바람을 라벨에 바로 세워주세요. 자, 라벨이 한 번에 벗겨지죠? 흰색 가전제품은 시간이 지나면서 노란색으로 변할 수 있어요. 다시 흰색으로 되돌리려면 다음과 같은 간단한 방법을 써보세요. 제품 표면에 표백 크림을 발라보세요. 그걸 비닐로 싸서 하룻밤 그대로 두세요. 다음날 아침 확인해보세요. 처음 샀을 때처럼 하얗게 되었을 거예요. 캔 한 팩을 사면 한 개씩 꺼낼 때 번거로울 수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은 플라스틱에 구멍을 뚫고 거기서 캔을 꺼내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사실 캔의 바닥은 이걸 훨씬 쉽게 하기 위해 설계되었어요. 캔을 들고 팩에 있는 다른 캔 위를 문질러 보세요. 정확히 캔만 한 원이 잘려 나올 거예요. 이렇게 팩 전체를 망가뜨리지 않고도 캔을 쉽게 꺼낼 수 있어요. 이제 라임 짜기 기술이에요.
식료품점에서 라임을 고를 때 얼마나 과즙이 많은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종종 집에 와서 짜면 과즙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자르기 전에 이 감귤류 과일을 전자레인지에 30초간 데워보세요. 즙이 훨씬 더 쉽게 나온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생각보다 뜨거워요. 데이지 않게 조심하세요. 친구들과 어울려 음악을 듣고 싶은데 스피커가 없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휴대폰을 컵이나 그릇에 넣어보세요. 소리가 금방 커질 거예요. 만약 가까운 곳에 옷걸이가 없는데 셔츠를 걸어야 한다면 이 팁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대부분의 셔츠 뒷면에는 어깨 사이에 등에 작은 고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고리로 셔츠 걸 때 쓸 수 있어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때요? 휴대폰에 배터리가 다 떨어지고 있는데 시간이 없다면 이 간단한 팁을 써보세요. 충전할 때 비행기 모드를 켜는 거죠. 휴대폰이 순식간에 100% 충전될 거예요. 노트북 키보드를 따라 포스트잇에 끈적거리는 부분을 눌러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키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음식물이나 먼지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플라스틱 용기에 아주 뜨거운 음식을 넣지 마세요. 뜨거운 플라스틱은 온갖 종류의 독성 화학물질을 방출해요. 그리고 우리의 음식이 그 위험한 걸 흡수하는 걸 원치 않겠죠? 저녁에 거품 목욕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하지만 거품은 예쁘고 냄새가 좋은 것뿐만 아니라 물 온도를 더 오랫동안 따뜻하게 유지해줘요. 이렇게 너무 빨리 식지 않게 오랫동안 목욕을 즐길 수 있어요. 땅콩버터 젤리 샌드위치가 먹고 싶어서 집에 왔어요. 하지만 땅콩버터에 층이 2개 생겨서 맨 위에 기름이 생겼네요. 실망하지 않으려면 다음부터는 땅콩버터 병을 거꾸로 세워 보관하세요. 드라이버와 렌치를 함께 사용하면 잘 풀리지 않는 나사를 제거할 수 있어요. 렌치로 드라이버의 손잡이를 잡고 그대로 더 많은 힘을 가해보세요. 이 방법은 닿기 더 어려운 곳에서도 정말 유용해요. 커피 스틱이 빨대처럼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제조업체가 써야 하는 플라스틱의 양을 줄이기 위해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구멍 덕분에 커피 스틱이 뜨는 걸 방지해줘요. 커피 스틱의 구멍에 커피가 채워지면서 그대로 커피 스틱을 더 무겁게 만들죠. 커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18개월이 지난 제품은 절대 구입하지 마세요. 구매할 때 유통기한을 확인하세요. 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소금과 후추통을 쓰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면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용기에서 소금을 꺼내보려고 팔 전체를 흔드는 대신 한 용기의 바닥으로 다른 용기의 바닥을 문질러 보세요. 소금을 들고 용기 바닥이 아래로 향하도록 잡으세요. 이제 후추통을 똑바로 잡고 두 바닥 부분을 같이 문지르면서 그 사이에 원형 마찰을 만드세요. 이렇게 하면 소금이 쉽게 쏟아질 거예요. 기나긴 하루 동안 하이킹한 후에 신발에서 이상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마른 티백을 신발 안에 넣고 건조한 곳에 잠시 보관하세요. 티백이 악취를 흡수하고 신발을 보송보송하게 해줄 거예요. 산책 중에 플립플랍이 찢어진 경우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빵클립을 갖고 있어야만 가능해요. 우선 스트랩을 구멍에 다시 밀어 넣어요. 그런 다음 빵클립을 플립플랍 스트랩 밑에 달아줘요. 자, 됐어요. 몸은 면역체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매일 비타민C를 섭취해야 해요. 하지만 오렌지는 껍질 까기가 까다로운 과일이죠. 얼굴 전체에 즙이 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오렌지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모두 잘라내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그런 다음 껍질을 세로로 잘라요. 자른 부분의 반대쪽 아래에 손가락을 끼우고 오렌지를 까보세요. 옷을 세탁할 때 얼마나 많은 세제가 필요한지 파악하기 어렵다면 여러분을 위한 팁이 있어요. 보통 세제 뚜껑에는 세탁할 때마다 사용해야 하는 액체의 정확한 양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어요. 세제를 더 오래 쓸 수 있게 해주죠. 네임펜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영구적이지 않아요. 제가 증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화이트보드에 뭔가를 그리기 위해 일반 마커로 알고 네임펜을 썼다고 해봅시다. 좋은 소식이에요. 화이트보드를 아직 버릴 필요가 없어요. 방법이 있으니까요. 보통 마커를 가져와 네임펜이 남긴 선 위를 따라 그려요. 두 마커가 서로 섞일 수 있게 잠시 그대로 두세요. 문제는 일반 마커 잉크에는 네임펜에 포함된 안료를 녹이는 용매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종이 타월로 화이트보드를 깨끗하게 문질러주세요. 마커가 쉽게 지워질 거예요. 복숭아 껍질을 까야 한다면 데치기라는 기술을 써보세요. 우선 물을 데워요. 끓을 때까지 기다려요. 복숭아는 물에 20초 정도 담궈주세요. 그런 다음 과일을 찬물이 담긴 그릇에 넣고 약 5분 동안 두세요. 자, 이제 껍질이 쉽게 잘 벗겨질 거예요. 음료를 덮고 있는 플라스틱 뚜껑은 컵 받침으로 쓸 수 있어요. 뚜껑을 열고 테이블 위에 놓아보세요. 컵바닥이 뚜껑의 안쪽 고리에 완벽하게 들어맞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테이블 얼룩은 안녕이에요. 에스컬레이터의 강문은 안전을 위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옆으로 너무 가까이 서는 걸 방지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이는 동안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요. 신발끈이 끼는 것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죠. 엘리베이터 문을 자세히 보면 작은 구멍이 있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건 열쇠 구멍으로 관계자만이 열쇠를 갖고 있어요. 이상 상황이나 정기적인 유지보수 작업을 위해 사용하죠.